보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개인적인 아이템이기 때문에 보완을 필요하시면 그걸 뭐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반영을 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른 사례도 제가 하나 오늘 보여드리고 갈게요. 여기까지 보여드리면 되게 딱 좋을 것 같아요. 삼진 어묵입니다. 그래서 삼진 어묵은 지금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베이커리처럼 분위기를 바꾸고 되게 깔끔하게 이런 거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있는 분들이 뭐 어묵의 문화를 만들다 이렇게 뭐 약간 멋있는 말을 쓰시는데 실제로 본질적인 변화는 이거는 간식, 그러니까 식사가 아니라 간식이고 베이커리다. 이런 식의 변화를 가져온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반찬 중심 시장에서 간편식 식사로 변화했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요게는 뭐 연령층은 다양한 타겟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새로운 먹거리나 이제 트렌디한 것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여러분 혹시 밀레니얼 세대란 말하고 Z세대란 말 들어보셨죠? 아마 여러분 나이가 밀레니얼이고요. 여러분보다 조금 젊은 친구들, 지금 대학 다니는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 Z세대라고 하는데, 밀레니얼 세대보다 Z세대가 조금 더 로컬에, 그러니까 지방스러운 거, 로컬스러운 거, 이런 거를 더 선호한대요. 그러니까 로컬에 이거는 부산의 먹거리야 라고 하면은 더 그런 걸 선호하는 세대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먹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어묵 만드는 교육도 하고요. 요게 영도에 가면은요, 요게 이제 전수방이 있어가지고 어묵 만드는 교실 같은 것도 하고 있어요. 저희 후배가 여기에 지금 일하고 있어서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부산역에 있어가지고 관광객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장사를 했는데 바뀌었죠. 여기 지금 항공어묵이 거기 쓰나요? 이게 바뀌었죠. 이렇게 이 임대료가 워낙 비싸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면은 메뉴 이름도 옛날, 이렇게 물론 이제 특이한 메뉴들도 있는데 약간 베이커리스럽게 뭐 이렇게 뭐 머핀 모양도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만드는 상황을 하고 있고요. 포장을 되게 신경 썼어요. 여기 3대 가업주인데 이 사람이 포장을 되게 신경을 쓰면서 어묵이 아니라 이제 빵을 포장하듯이 포장하는 느낌으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여행의 기념품으로 판매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쵸? 이게 똑같이 사가도 그래도 좀 이쁜 거 사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 어묵 옛날 봉지에 들어있는 거 사가면은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그쵸? 내가 부산 갔다 와서 사온 거야 라고 주기에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잡고, 지금은 바뀌었는데 여기 부산역에서 삼진어묵 이 매장에서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파인다이닝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왜 식사를 어디 가면요 그 자리에서 요리를 다 하는, 처음부터 다 하는 그걸 파인다이닝이라고 그러는데, 고급 레스토랑 가면은 이제 조리하는 거랑 이렇게 막 불 올라오는 거 보여주듯이 이렇게 어묵하는 거 보여주고 그런 걸 만들었고요. 홍보도 되게 잘해요. 얘네 보면은 아까 제가 뭐였죠? 홍보에서 끝판은 뭐냐면 고객을 참여시키는 걸 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어묵 요리 레시피를 해요. 그래서 레시피에서 잘 나온 거 가지고 뭐 메뉴를 개발하기도 하고 그런 식의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삼진어묵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 장으로 정리한 거예요. 자료 들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한번 본인 거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의성 애플릿입니다. 이게 멀지 않죠, 의성이? 의성군 저희가 컨설팅을 했었는데, 근데 사과로 이렇게 와인을 만들었는데, 기존의 와인 만드는 건 오크통에 만드는 와인 방식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항아리에다가 만들어 보니까, 사과 와인을 만들어 보니까 괜찮더라라는 거를 이제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러블리 애플 와인 써 있죠. 사과 와인을 만들어 가고 계시고요. 이게 약간 와인만 그러니까 술만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식 체험과 지역 관광을 좀 엮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대박이 난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산에서, 그러니까 저기 동남아 관광객 중에 상당수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우리나라 왔을 때 동남아 눈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스키나 이런 걸 타러 우리나라 사람 오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래서 오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강원도로 가죠. 그럼 강원도로 오면 공항을 어디로 내릴까요? 서울로 가거나 인천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부산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체 관광객이다 보니까 관광버스를 타고 강원도까지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동하다 보면 중간에 쉬어야 되겠죠.
쉴 때 이거를 관광 회사랑 잘 협력을 한 거야. 그래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여기를 오면은 요게 이제 항아리에 있는 거 와인 따르는 거 체험도 하고, 뭐 별거 아닌데 체험도 하고, 와인 그 라벨 있죠. 라벨도 뭐 얼굴을 집어넣어주거나 약간 개인 맞춤화된 라벨을 만들어서 선물로 가져가고 싶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평상시에 정상적인 상태면 안 살 수도 있는데 관광객이잖아요. 다 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역 관광하고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와인 시장에 진입을 했고, 예, 주로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을 타겟을 했어요. 그래서 의성의 특산물인 사과를 옹기독에 숙성시켜서 만드는 독특한 방식으로 만드는, 예, 그런 게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와인 하는 곳이다 보니까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되어 있긴 한데, 이게 밖에서 보면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좀 로컬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특산물을 가용한 와인과 가실주가 있고, 투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과수원 견학도 하고 사과도 할 수 있고요, 와인 시음도 할 수 있고요, 뭐 애플 치킨 스테이크 약간 억지로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식사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물 세트 판매도 하시고, 이분이 이제 지역을 살린다는 이미지도 많이 강조하시면서, 어쨌든 사람들을, 외국인 관광객이 의성에 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걸 끌어들인 거잖아요. 간 김에 뭐 의성 마늘소도 먹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지역 입장에서 이렇게 땡큐 하겠어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많이 도와주는 아이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보시면은 사과로 만든 와인 소주 뭐 이런 식으로 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사이다거든요. 왼쪽 밑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와인 사과로 만든 사이다 뭐 이런 것들도 하시고, 요거 저도 선물 받았었는데, 이게 모스카토로 만든 포도로 만든 소주, 뭐 이게 복숭아로 만든 거, 아메리카노로 만든 약간 의심스러운 맛이거든요. 이게 이거 만든 거, 뭐 오렌지, 이거는 생강. 이게 제가 먹진 않아가지고 다 요리할 때 집어넣었었는데 제가 좋긴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고 계시고, 요거 보시죠. 얼굴 찍어져 있는 라벨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상적인 상태에서 안 살 수 있으나 관광객은 이거 가져가야지 이런 생각들도 있고, 약간 동남아 사람들 되게 좋아했나봐요. 그래서 요것들 잘 팔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사과 와인을 가지고 이제 해외 수출도 공략하고 계시고, 이 한류랑 좀 분위기를 타서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요, 이게 좀 특이한 게, 이 기존에 비싼 와인병도 있는데 좀 싼 소주병에도 와인을 파세요. 이게 좀 특이한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와인인데 이게 병값만 1,700에서 뭐 1,800원 한대요. 되게 너무 디테일한데 이게. 네, 어디 공개하지 마세요.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마실 때 병을 사는 건지 술을 사는 건지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저렴한 병에 사서 이렇게 판매하는 이런 방식들도 같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나중에는 다양한 향을 넣어서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제 되게 본질적으로는 되게 재밌었던 게, 이 태풍 불 때 막 떨어지는 사과들 있죠.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미 약간 좀 익은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더 맛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와인을 만드시고 이제 하다 보니까 지역 입장에서는 되게 땡큐하는 어떤 모델이죠. 그리고 외국인도 이렇게 올 수 있게끔 하는, 되게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그런 모델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장을 정리하면 로컬 브랜드를 만들고 계신 거고, 이제 특산물을 활용하는 거,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하고 같이 이것들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거, 지역에서 이걸 매입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창업 아이템입니다. 자, 해녀의 부엌입니다. 이거는 해녀 양성하는 게 교육이 있거든요. 거기 교육을 받던 청년들이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든 거예요. 기본적인 컨셉은 뭐냐면요, 약간 퍼포먼스, 이렇게 공연처럼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해녀들이 잡은 해산물로 만든 요리를 제공하고요. 그 자리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파인 다이닝이죠. 되게 좋은 식사를 제공하고, 그리고 해녀들이나 아니면 해녀 연수를 받은 사람들이 약간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게 되게 재밌잖아요. 이렇게 부부싸움한 얘기, 살다가 왜 힘들었는지, 뭐 그런 얘기 막 듣고 하니까 사람들 서로 치유하고 공감하는 그런 공연 문화거든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해녀의 부엌입니다. 그래서 뿔소라 잡아오신 거 이거 잡느라 내가 힘들어 죽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 듣고 또 그거 먹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라서, 실제로 여기는 공간이 뭐냐면 업한장인데 30년 동안 문을 열지 않았던 업한장을 다시 고쳐가지고
해녀의 부엌이라는 매장, 되게 큰 매장이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고, 여기에 이제 약간 퍼포먼스를 보여주다 보니까 연기나 이런 것들 하신 분들을 주로 뽑아가지고, 자기 직원들, 뭐 할머니들이 이제 실제 해녀분들이 오시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시고, 이게 약간 공연형이다 보니까 약간 돌발 행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잘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산물 유통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공연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막 하다가 해산물 이렇게 음식을 파는 거죠. 근데 팔고 나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뿔소라 장조림이 아닌데 뭐라 그러죠? 하여튼 뭐 이렇게 간장에 절인 뿔소라, 아니면 뭐 가공식품 이런 것도 같이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적으로 하는 유통시장에 진입을 하신 건데, 경쟁력은 어디서 오느냐? 그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의 경험에서 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이게 재밌었고, 아 그때 맛이 생각나고 하면 주문을 다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이게 되게 특별한 경험이니까 뭘 사가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공연을 보고 나면, 저도 오페라 유령 보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무 싸게 쓸데없는 3만 원짜리 머그컵을 하나 샀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든 거고요. 약간 국내 최초란 말은 되게 어울리지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워커힐 호텔에 이미 있는데 국내 최초의 극장식 레스토랑. 그래서 극장과 공연을 보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도 아리랑으로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종달리라는 곳에 어촌계에 있는 해녀 그리고 청년 예술인들이 합심해가지고 만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부 보시면 해녀 연극을 하고, 2부에는 해녀 다이닝, 해녀분들이 이렇게 음식도 하시고 막 이렇게. 우리 이렇게 왜 가보셨어요? 이렇게 가보면은 해녀가 잡아가지고, 해녀분들이 잡아서 이렇게 갖고 있는 거, 그거 그냥 파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즉석에서 흥정하면 막 썰어주시잖아요. 약간 그런 경험과 되게 좋은 식당에 간 경험과 공연과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해녀분들이 잡은 해산물이 주로 상품들이고, 여기 보면 뿔소라 8kg 뭐 무료 배송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주 한상이라 그래서 이 제주 음식으로 만든 한상 음식들을 판매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공연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들 하고 있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바다의 삶, 바다의 이야기 이런 것들, 요즘 관심 가져갈 만한, 요즘 되게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관심 가져갈 만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식사가 1인당 55,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매회 예약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예약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이게 제가 안 가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약간 거리가 있대요. 지리적으로 불편함이 있대요. 근데 철저하게 예약 시스템을 돌리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극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거냐면요, 저도 되게 많이 경험하는데, 저희도 카페 운영하면서 경험했던 게 뭐냐면, 아침에 한 8시나 출근하면서 사람들이 커피 마실 거라고 한번 들리는데, 저희가 9시부터 열었거든요. 실망한 사람들이 다시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8시부터 오픈을 해봤는데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 그 집 갔는데 항상 뭐 대기가 길어, 뭐 이런 게 너무 많이 경험하면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장사하실 때 보면은 대기 고객에 대한 관리, 예를 들면은 뭐 서비스를 뭘 주던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사실은 되게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연돈 막 이렇게 제주도에 얘기 나오죠. 그게 지금 워낙 전국적인 이슈라서 되는 거지, 약간 국지적으로 막 밀양에 소문난 가게인데 맨날 가면 자리가 없고, 그게 좋기도 하지만 또 안 좋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예약 시스템을 돌려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좀 극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분들의 역량은 결국 이야기를 하는 역량이죠. 그래서 전문 해녀들을 통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또 본인들의 삶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을 확산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가격은 좀 비쌀 수 있죠. 근데 이게 문화 공연하고 식사가 결합됐다 그러면은 그렇게 비싼 느낌은 아닐까요? 이 공연 퀄리티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는 운영 전략이 있어요. 해녀들이 직접 채취한 해산물을 구입한다라고 하는 스토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실제 직접 구매하세요. 그런데 시가보다 20%더 높게 구매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진정성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얘기를 들으면 또 음식값을 낼 때 되게 기분 좋잖아요. 이름이 르타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불어처럼 읽히게 하려고 르타리예요. 그러니까 느타리가 아니라 르타리고요. 여기는 뭘 하냐면요, 도심에서 어떤 생산 기능, 농업 기능을 회복하는 게 얘네 꿈이에요. 그래서 다 도시 전공한 분들이고 건축 전공한 사람인데 버섯을 배웠어요. 제가 옆에서 다 봤어요. 1년 동안 버섯을 어디 광주 가고, 뭐 우리나라에 버섯 연구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다 배우셔가지고 이 버섯을 가지고 그 공간을 꾸미고 있어요.
지하에 이 3층짜리 건물인데 지하에 버섯 농장을 하고요. 그래서 성수동 한복판에서 나중에 오시면 제가 버섯 투어 해드릴게요. 그래서 버섯을 키워요. 지하에서 버섯 키우고요. 처음에 제가 정신 나간 줄 알고 큰일 났다. 얘네 정신 차려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랬는데 버섯을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버섯을 키우고요. 이 버섯을 이렇게 왜 이렇게 뭐죠? 그 배지라 그러죠. 예, 다 아시죠? 그래서 배지에다가 키우는데 그 배지 자체를 팔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버섯을 팔아요. 그러면 버섯을 사가가지고요. 한번 딴 다음에 여기 물을 좀 뿌리고 놔두면 한 번 더 키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요게 지금 약간 반사돼서 안 보이는데 요 안에는 이 배지채로 말렸어요. 그러니까 버섯을 딴 다음에 그냥 말려가지고 그거를 약간 예술 작품처럼 이렇게 해서 전시도 하고 있고요. 이 집의 대표 상품이 있어요. 밀싹 주스예요. 그러니까 밀싹 주스가 되게 몸에 좋거든요. 근데 이 집은 어떻게 키우냐면요. 어떻게 하냐면 밀싹을 키워요. 자기네가 키우고 이렇게 좀 잘하잖아요. 그럼 싹둑 잘라가지고 손님이 주문하잖아요. 그 밀싹을 그 자리에 잘라가지고 주스를 갈아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선한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스를 판매하고 있고요. 이렇게 곳곳에 버섯 관련된 문양, 뭐 이름도 이렇게 느트를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어요. 느타리 이렇게 만들었고 건강한 음식을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대표가 저한테 솔직히 말했는데 사실 자기네는 건강이란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냥 버섯 키우고 여기서 그런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거 키우고 있으니까 아 얘는 되게 건강한 음식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섯으로 만든 뭐 키시라고 해서 파이 같은 게 있고요. 버섯 스프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밀싹 주스가 있고 나머지는 커피예요. 그러니까 얘네가요 버섯 스프도요 이 동네 성수동의 맛집 그 스프 맛집에 가서 같이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커피도요 되게 유명한 커피숍 그 성수동에 있는 커피숍 가서 커피 배워가지고 커피 원두 사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핵심은 버섯 키우고 밀 키우고 해가지고 가공식품 만드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역에 있는 주체들 오늘 여러분 만나셨잖아요. 그 아이템 남들 뭐 하는지 다 기억했다가 이렇게 좀 사다 쓰시기도 하고 우리 것도 갖다 좀 팔아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저희가 기대하는 거예요. 지역에서. 그래서 요게 차별화 가치는 동네에서 만들어지는 버섯이라는 게 되게 재밌기도 하고 뭔가 건강할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이게 금방 딴 거잖아요. 우리 산지 집배송이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네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얘네 되게 재밌는 게 버섯을 엄청 많이 키우는 건 아니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소비하기에는 양이 적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버섯이 이렇게 딱 보면 날때가 돼서 보이면 그 인스타그램에 올려요. 내일쯤 버섯 수확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좀 그거 보고 와서 사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버섯 스프 있고요. 이거 밀싹 주스예요. 밀싹 주스고 요거 팔아요. 여기 쟤네가 키운 거예요. 버섯을 이렇게 담아서 같이 팔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NS에다가 이제 버섯이나 이런 내용들 뭐 버섯 언제 팔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버섯으로 되게 그림도 예쁘게 그리고 이런 거 가지고 전개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거 팝니다. 이렇게 예쁘게 해서 팔아요. 그러니까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배지인데 네 이런 것도 전시하고 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버섯으로 만든 키시고 네, 뭐 이런 것들 네, 전개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네, 되게 재밌어 보이죠? 네. 그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뭐 하는데요? 이렇게 궁금해하고 버섯이 밖에 나왔으니까 이게 신기해서 사가기도 하고 네, 그런 공간입니다. 이게 아까 설명드린 것보다 좀 더 와닿으시나요? 남의 얘기 들어보니까 요거 제가 지하가 찍은 건데 버섯 키워요 이렇게 그리고 요게 버섯 키워요 지하에서 그리고 여러분 저희 버섯 배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 하얀색으로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요 그 의도해서 모양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전등 요게 버섯 배지로 만든 전등이에요 네, 그런 것도 보여주고 얘네가 수입을 어디서 해왔냐면 독일에서 수입해온 버섯 가죽이 있어요 이게 약간 편집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창업을 하시려면 그러니까 버섯으로 뭐든지 하고 싶은 거야 막. 그래서 버섯 가죽을 갖다가 액세서리도 만들고 있는데 버섯 가죽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판매는 못 하고 있고 만들어서 전시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이렇게 버섯으로 만드는 사람 섭외해가지고 전시도 하고 자기네들도 지금 뭘 하냐고 하냐면 와인을 나중에 와인 포장지를 버섯으로 만들려고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요거 보이시죠? 지금 자랐으면 좋은데 제가 마침 갔을 때 한번 수확을 해가지고 이거 여기 밀싹이 커요 이렇게 큰 다음에요 저 밀싹 주스 주세요 그러면 싹둑 자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떨 때 가면 없어요. 근데 그게 약간 묘미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철 이거 아니다 이거 잘못됐구나 요거 잘못됐는데
먹거리를 가지고 건강한 식자재를 가지고 좀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 재배하고 하다 보니까 막 로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를 너무 낮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게 버섯을 직접 팔기도 하고 밀싹을 눈앞에서 잘라서 해주니까 우리 횟집이 비싼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은 높은 가격대를 팔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밀싹 주스가 7,000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이런 주스 비슷한 거 하면 5,000원, 6,000원 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거보다 좀 높아요. 근데 사실 뭐 다 팔리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주도 좋아인데 그 제주도 할 때 제주가 아니라 제주가 좋다 할 때 제주고 제주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주도 이렇게 약간 중의적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는 뭐 하는 데냐면요. 저도 이게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얘네는 깨끗한 제주 바다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근데 요즘 바다 쓰레기가 엄청 많아요. 가보시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시다가 그 5명이 창업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해녀학교 동기구나. 해녀학교 동기생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제주도를 좀 살리자. 이렇게 해서 제주도 조화라는 걸 만들어서 요게 보시면은 바다에서 주워온 애들 갖고 뭐 트리도 만들고 요게 공방도 있고 막 이런 데예요. 그래서 바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게 얘네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컬 굿즈를 만드는 게 얘네 시장인데요. 결국에는 그냥 생각해보면 이게 기념품 만드는 게 시장인데 특별한 게 있죠. 바다에서 주워온 애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도 약간 호감이 올라가죠. 근데 공예품이다 보니까 회기성이 있죠. 그래서 그거가 가치를 점점 올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진 지금 여러분 다 보고 계시죠? 핸드폰. 이게 사진 보시면 이게 바다에서 주워온 유리로 만든 반지, 뭐 그 열쇠고리, 그러니까 유리 주워온 거가 이게 보면은 바다에서 오래 굴러다니면 유리가 되게 막 이렇게 몽글몽글해요. 뭐 그런 걸로 만든 거. 요거 녹여가지고 이렇게 액세서리 브로치 만든 거. 그래서 업사이클링 공예품을 만드는 건데 사회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는 재밌는 게 뭐냐면요. 비치 코밍이라는 걸 해요. 코밍이 뭐냐면 이제 빛을 그래서 코밍이라고 그러고 빛이라는 거예요. 바다를 빛이라듯이 이렇게 바다 쓰레기를 주워서 하는 거를 저희도 이제 그런 행사들을 요즘에 문화적으로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걸 많이 하는데 여기서 그런 거를 되게 오래전부터 해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시민들하고 같이 바다 쓰레기 줍는 거 하고 쓰레기 줍고 나면 그거 갖고 뭐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양 쓰레기를 활용한 공예품 만들어서 판매하고 뭐 유통하고 그러는 게 얘네가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이게 처음엔 제주도 좋다로 하다가 요 바라던 바다 얘네 말장난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이브 제주바다 이렇게 법인화 좀 전환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그게 여러분한테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고 그 제주도 좋다라고 하는 이름에서 공예품을 바다 쓰레기를 주우면서 공예품을 만드는 그런 식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몽골몽골한 유리 갖고 기념품 만들기도 하고 반지도 만들고 이렇게 녹여가지고 좀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깨진 거를 좀 가공을 해가지고 재떨이도 만들고 뭐 이렇게 이거는 저기죠. 초 넣는 것을 만드는 거고 공연도 하고 이렇게 녹여가지고 좀 하는 것들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실 텐데 핸드폰 제가 드렸죠 파일. 거기 보시면 브로치 만들기 2만원, 뭐 샌딩 브로치 만들기 25,000원. 이게 이제 유리가 오면 되게 날카로우니까 샌딩을 해서 브로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25,000원. 뭐 실크 스크린으로 에코백 만들기. 지금 사실 여러분 나눠드린 에코백도 원래 실크 스크린 하면 좋은데 저희가 여러 개 시간이 안 되겠구나. 되면은 그런 거 한번 해보려고 원래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뭐 음료 마시기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자격을 정했고 이거 되게 예쁘죠. 유리를 녹여가지고 그 바다에서 주운 유리를 녹여가지고 색깔을 만들어가지고 모양을 만들고 있는 그런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는 조금 비쌀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같은 품질의 제품 대비 이게 희귀성이 있으니 좀 비쌀 수 있는데 이게 엄청 비싸게 파는 건 아니고요. 나름 그 체험하는 활동하고 이런 공예품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런 굿즈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로컬에서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해관계자를 여러 명을 좀 눕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아까 해녀학교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디자이너가 아니었고요. 뭐 지역에 있는 예술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성공하는 되게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이게 망하면 슬퍼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아마 이게 되게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홀푸드라고 하는 그 유기농 하는 건데 지금은 아마존에 매각이 됐죠. 8천억인가에 매각이 됐는데
이 회사가 어느 날 처음에 창업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유기농으로 음식물을 유통하는 걸 하고 있었는데 장마가 온 거예요. 홍수가 나서 이렇게 가게가 다 물에 잠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이제 망했다 이러고 있는데 주민들이 와서 같이 치워주고 복구를 같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 같더니 이 홀푸드 없어지면 음식을 어디서 하냐.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창업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런 진정성이 나중에 매각되면서 약간 의심이 되긴 하지만 그래서 비치코밍을 통한 뭐 리사이클 공예 시장, 그래서 바다에서 쓰레기 줍고 그걸 가지고 공예를 해서 공예 체험을 하기도 하고 그런 문화 행사를 하기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여기서 보면 캠페인 되게 많이 하고 계세요. 이런 분들이 창업 아이템들을 하고 계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타겟은 제품 판매는 약간 관광객. 근데 이제 비치코밍이라고 하는 이벤트적인 건 뭐죠? 지역 주민들, 뭐 혹은 시민들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역량이 필요한데 디자인적 역량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걸 어떻게 시켰어요? 외부화시켰죠. 그 사람들과 협력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뭐 전부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나머지는 자세한 거 만나봐야지 아마 알 것 같아요. 자, 제가 알기로는 약간 농산물 관심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찾아봤습니다. 삭간유통이라는 곳이고 옛날에는 조금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어요. 2013년에 창업하신 아이템이고요. 그 라이브 커머스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요즘에 SNS나 뭐 온라인으로 해서 막 이렇게 막 먹으면서 이거 너무 맛있어요. 판매 바로 하고 왕홍 이렇게 중국의 왕홍들 뭐 이런 거 입어보고 막 옷 입어보고 이거 되게 핏이 살아요.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사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얘네가 그런 말들이 나오기 전에 이미 약간 그런 식으로 소통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 농산물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웃기게 소통도 하고 그러니까 물론 라이브 커머스를 온라인으로 지금 바로 한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농산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소구했어요. 그래서 삿갓이라는 컨셉으로 여기 보면 삿갓 방앗간, 뭐 삿갓 유통 그리고 이제 대표도 되게 말 재밌게 하는 사람이고 전복도 모두의 전복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감성적이고 소통을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농산물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약간 못난이 그 농산물 같은 경우도요 되게 재밌게 비틀어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판매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산 농가의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를 전달하는 거를 해서 실제로 그러니까 왜냐면 농사를 짓는 분한테 가서 이야기를 인터뷰를 따서 되게 고화질의 영상으로 인터뷰를 따고 패키지도 되게 잘 만들고 그런 걸 통해서 농산물들을 유통하고 판매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산물의 스토리를 브랜드화해서 되게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렇게 놀아요. 이렇게 농산물 이렇게 가서 저희도 하고 저희가 컨설팅했던 제주도에 있는 업체는 이거에서 한 단계 더 나간 게 뭐가 있냐면요. 농산물은요 우리가 제철이라는 게 되게 요즘에 그런 가치가 제철 음식이 좋다고는 하지만 사실 사계절 먹잖아요. 다 웬만한 음식들은. 그래서 그게 없는데 예를 들면 귤 같은 경우도요. 귤이 10월 뭐 9월부터 좀 가격이 싸지기 시작하면서 엄청 길게 먹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귤이 가장 맛있는 시점이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별로 감없는 전어가 가장 맛있는 시점이 그래도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거를 생산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그 시점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사는 게 아니라 음식이 가장 숙성됐을 때 배달이 오는 그런 유통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 얼마 전에 자문을 했었는데 그런 팀들은 이런 식으로 소통합니다. 농부를 만나고 그 전문성을 이야기해주고 그 농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방식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사실은 되게 굉장히 가공품이 되게 많이 팔리던 시대에서 요즘에 로우한 거를 더 많이 소구하는 시대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정반합이 있습니다. 소비 트렌드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야 이게 너무 많이 갔어. 그럼 반대 트렌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도 마찬가지로 제철 먹거리를 산지에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전달하는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소한 변화 소소란 계란이에요. 귀리 부위는 귀리를 팔아요. 그리고 즐거운 아스파라거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팝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세대들이 되게 좋아하는 감성적인 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팔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1분 안팎의 이제 고화질 영상을 제품 설명할 때 같이 보여줘서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채취했고 이런 내용들을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SNS도 이렇게 유통을 같이 이렇게 SNS로도 같이 사실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신 형태이고요. 직접 계약을 맺은 산지에서 주문을 받아서 상품을 포장하고 직배송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마켓컬리 같은 모델들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실 마켓컬리가 등장하기 전에 이러한 소소한 아이템들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관찰하면 되게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조그맣게 시도하는 애들이 어떤 이유에서 이걸 시도하고 있는지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마켓컬리가 얘기하는 약간 산지 직배송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마켓컬리가 여러분 왜 잘 나갈까요? 많이 드셔보셨죠? 마켓컬리. 네? 새벽 배송. 새벽 배송.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마켓컬리가 왜 잘 나가요? 되게 비슷한 애들 많아요. 새벽 배송, 쿠팡도 새벽 배송 하잖아요, 그죠? 안 하나? 아, 마켓컬리를 따라했죠, 쿠팡이, 그죠? 근데 마켓컬리가 좀 더 달라요, 다른 애들하고 본질적으로. 없으면 다음 주에 가져올게요. 자,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마켓컬리가 본질적으로 다른 유통 브랜드들하고 조금 더 다른 걸 추구하는 게 있어요. 아, 신선함. 그거 새벽 배송하고 약간 연결돼 있긴 하네요. 그거는. 수도권 배송. 그거는 저기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유통사들 한 번에 다 못 짓잖아요. 그런 거고요. 마켓컬리 업에 되게 중요한 본질적인 차별성이 있어요. 자, 맞추실 분. 네. 되게 잘 나가는 브랜드는 좀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저희 워크시트에다가 제가 앞에 좀 참고할 브랜드 참고하라고 그랬죠. 좀 참고해 보세요. 제가 오늘도 그것 때문에 다 여러분 조사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 멤버들이 다른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제가 다 붙잡고 이거 하나씩 조사시켜가지고 해온 거예요. 근데 잘 나가는 브랜드나 어쨌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브랜드들은 원인이 있어요. 그게 약간 트렌드를 읽는 눈이에요. 마켓컬리는요, 되게 중요한 본질적 차별성이 뭐냐면 MD의 탁월함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를 그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독일에 가면요, 되게 뜬금없이 잘 나가는 슈퍼마켓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슈퍼마켓이 잘 나간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슈퍼마켓에 가면요, 우유 고르는데 한참 걸리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우유는 얼마고, 개당 이렇게 뭐 리터당 얼마고, 얘는 얼마고 하다가 얘는 요즘 사회가 이슈가 되니까 좀 빼고, 뭐 이렇게 얘는 좀 좋은 일 하니까 좀 고민하는데 옆에 게 더 싸고, 고민하시죠. 근데요, 독일에 있는 그 슈퍼마켓은요, 딱 하나의 우유만 갖다 줘요.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고민했어요. 이거 사시면 돼요. 마켓컬리가 주는 본질적인 차별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고퀄리티의 제품을 직접 먹어도 보고, 그래서 걔네는 매주 월요일 날 MD데이가 있어요. 금요일인가? 예.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직접 먹고 같이 평가하고 산지도 방문해서 이야기를 들어서 요거다 하면은 그걸 유통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소비자가 편하게 전달하는 게 새벽 배송인 거죠. 자, 비슷한 사례로 오아시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아시스 아세요? 네. 살림을 잘 안 하시는구나. 청년들이라 그런가. 네. 네. 살림을 하면 좀 알게 되는데 그 수도권에 좀 많이 있긴 한데요. 오아시스도 전국적으로 유통망을 갖고 있는 마켓컬리랑 굉장히 비슷한 나름의 유기농 제품들을 유통하는, 좀 아니면 친환경 제품들을 유통하는 브랜드예요. 마켓컬리는 창업 이래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어요. 돈을 지금 다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 돈을 굉장히 과감하게 투자하고 계신 중이고, 오아시스는 지금도 돈을 벌고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오아시스라는 브랜드를 한번 찾아보시면 여기에는 매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같은 어떤 마트 같은 매장들이 있고요, 한살림이나 이런 매장들이 있고, 그 매장을 통해서도 판매를 하고, 그리고 그 매장을 통해서 물류를 해결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성을 높여서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돈을 버는 것과 소비자에게 본질적인 차별성을 제공하는 것과 굉장히 여러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여러분의 업을 하나하나 우리 같이 얘기하면 너무 이렇게 그런 거 다 같이 고민하면 좋겠지만, 고민하셔야 돼요. 얘는 어떻게 돈을 버는 것과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가치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차이점들이 되게 다 다른 거예요.
이런 흐름들이 있었던 거예요. 농산물 안에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되게 제철 음식을 먹고 싶어하고 되게 좋은 음식을 더 먹고 싶어하고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한동안 굉장히 여러 비료를 사용한 게 인류 역사에 100년이 안 되잖아요. 그쵸? 되나요? 예.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 100년쯤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100년 정도 되는데 그 전의 방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끝까지 달렸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자들은 더 좋은 것들을 찾는 트렌드가 생기게 된다. 예, 그런 것들이 삭간 유통, 그리고 그거를 더 재밌게 유통하고 다 요즘 트렌드인 거예요. 어디나 적용할 수 있는 요즘의 트렌드인 겁니다. 카페를 하셔도 이렇게 재밌게 하셔야 되고, 소비자들을 만났을 때 유쾌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방식들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산지 방문을 직접 해가지고요, 농산물을 이제 환경을 다 확인하고, 그리고 생산자와 소통해서 전달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면요, 이게 저 같으면 이게 진입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보세요. 기존에 이런 방식의 가치를 추구하는 게 한살림, 뭐 아이쿡 다 있잖아요. 근데요, 그거를 좀 더 리얼하게, 좀 더 재밌게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얘네 업을요, 친환경 농산물 전달하는 거야라고 한다면 경쟁자가 엄청 많아요. 생각해보세요. 한살림, 뭐 있죠? 또 초록마을인가요?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더 산지 이야기를 리얼하게 전달하느냐, 더 진정성 있게 하느냐, 그게 마켓컬리 차별성, 그게 살간 유통의 차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들이 지금 고민해야 되는 게요, 여러분은 다 후발주자예요. 세상에 이런 아이템 없어, 이거 딱 하면 대박이야, 이거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심각하게 세상에 이런 아이템 없어라는 아이템을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신다면 당장에 오세요, 저한테. 제가 이렇게 말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없는 아이템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치열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경쟁 안에서 어떻게 이길까를 봐야 돼요. 제가 아까 바른치킨에 고민해드렸죠. 딱 눈에 띈 거야.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거는 시대적인 트렌드잖아요, 그쵸? 근데 시대적인 트렌드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건강은 다 시대적인 트렌드인데 이걸 사람들한테 더 나이스하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가치도 있게, 규정도 있게. 그래서 60개가 그런 방식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60개를 따라하다 보니까 따라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발짝 더 고민을 나아간 거예요. 그게 지금 창업에서는 성공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한 방식보다 더 나이스하게 한 번 더 나간 게 마켓컬리고, 그쵸? 예. 그런 것들이 다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철 먹거리를 스토리텔링하는 플랫폼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음식 가격대는 되게 다양하고요. 예. 엄선해서 이걸 선택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유머 코드는 사실 저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유머러스한 게 크게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집에 왔을 때 한번 웃긴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포장이 돼 있는데 뭐 포장지 이름이 얘가 뭐 이렇게 별 이상한 뭐 귀리를 샀는데 귀리분이 와 있고 막 한 번쯤 웃겠죠. 근데 엄청 본질적인 가치는 아니에요. 그래도 사실 요즘 트렌드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판매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자, 문경 브루어리입니다. 그 브루어리 뭐죠? 그 맥주 파는 거예요. 맥주를 만드시는 건데, 사실은 저희 성수동에 혹시 오셨으면 제가 아마 안내해 드릴 때가, 성수동에 가면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라고 해서 전국의 수제 맥주 중에서 되게 유명한 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동네에 생겼을 때는 뭐 저런 게 있나 했는데, 저희가 퇴근하는 동선에 있거든요. 퇴근할 때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외국인을 봤다, 무조건 그 집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기한 거예요. 저희 동네에 외국인이 올 일이 없는데 외국인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자기네 그 동네의 맥주 맛을 찾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유럽이나 이런 데서 파는 수제 맥주들, 그러니까 그런 방식들. 그 호프브로이 들어보셨어요? 독일의 호프브로이라든지 그런 데서 파는 맥주 스타일들을 가져와서 파는 집들이고요. 요게 뭐 IPA라든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좀 많이 아직 유통되지 않았던 맥주 스타일들, 그런 걸 가지고 시작을 해서 문경에서 나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료가 안 써 있구나. 그래서 좀 젊은 사람들한테 이거를 유통을 했고요. 지금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뭐 제주 맥주, 뭐 광주 맥주, 해운대 맥주 약간 의심스럽지 않으세요? 다 거기서 만드는 걸까? 일단 해운대 맥주는 해운대에서 안 만들어요, 여러분. 근데 부산 사람들이요, 해운대 맥주라니까 해운대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 때 제주도를 갔는데요.
열쇠고리를 샀거든요. 제주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제주도에 공장이 없어요. 이거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약간 그런 건데요. 여기는 진정성은 있어요. 문경에서 만들고요. 게다가 문경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활용을 해요.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되게 깨끗한 자연. 문경은 진짜 깨끗하거든요. 점촌 뭐 이런 데 가면 정말 깨끗한데 그 되게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낸 로컬 명품 수제 맥주.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품이란 말이 붙은 이유가 좀 있어요.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 힘든데 수제 맥주 방식이라는 게 이게 수제가 어디까지 수제인지 100% 수제는 없거든요. 다 기기로 만들잖아요. 근데 일부 어느 방식들에 있어서 되게 장인 정신을 발휘하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점촌 IPA, 스타우트, 히비스커스로 만든 에일, 그래서 문경에서 직접 만든 크래프트 맥주, 그래서 문경에서 만들고요. 요게 이제 홉을 직접 수확하기도 재배하기도 하고, 홉 알죠? 그 맥주에 원료되는 것들 수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당시에 국내 1위, 1, 2위 그 크래프트 비어쇼에 가서 좀 참가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런 얘기가 써있길래 1, 2위인가 했더니 1, 2위는 아니고 1, 2위 하는 크래프트 쇼에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되게 성공했고 상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여기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이제 문경에 생산을 하는데요. 이태원하고 종로하고 홍대 이런 데서 펍을 만들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문경 티 안 나게 이렇게 잘 했고요. 그리고 일반 맥주보다는 좀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상품도 직접 개발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알기로는 유명한 게 오미자로 만든 맥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문경의 오미자로 만든 맥주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되게 제일 걱정되는 게 약간 맛이 없을까봐 걱정되는. 근데 일단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점촌 IPA 이런 맥주들은 되게 성공했어요. 자, 그래서 청정한 자연과 장인 정신의 로컬 명품 수제 맥주. 그래서 문경 자체가 그렇게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래도 안 그런가요? 사실 옛날에는 안 깨끗했을 수도 있어. 탄광 이렇게 광산 있을 때는. 네. 청정 자연과 장인 정신의 로컬 명품 수제 맥주. 이런 식의 방식이 좀 있고요. 조금 수제 맥주다 보니까 가격은 좀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 IPA 맥주, 오미자 맥주, 자몽 에일, 히비스커스 에일 뭐 이런 식으로 좀 특이한 메뉴들을 좀 만들어서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조금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도 일단 장사는 잘 하고 계신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보성에 특수노삼 하는 집이 있는데 여기는 좀 특이한 쌀을 좀 만드는 데예요. 그래서 고품질 희소성 있는 쌀을 만든다라고 해서 그 제가 이게 아직까지 신뢰는 안 가는데 금을 물에 녹인 물이 있어요. 여기 쌀 이름이 금쌀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금 붙으면 다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금쌀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금쌀을 활용해서 요리를 개발하고 고급 레스토랑을 론칭하는 것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다고 들었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정도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좀 프리미엄한 쌀을 좀 판매하자라고 해서 명품 쌀, 아예 상류층을 위한 쌀, 뭐 이런 쌀을 좀 표방하고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게 고급스러운 이미지들을 많이 소구했고, 명품 금쌀 이런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름이 금수강산이에요. 그래서 보선 그 간척지에서 프리미엄 유기농 쌀을 만든다라고 해서 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재구매율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 재구매율이 70% 한때. 그래서 그 정도면은 되게 엄청 높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유통을 했고, 좀 한때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아예 금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게 포장도 되게 특이하게 해서 되게 비싸게 팔았어요. 그래서 이게 호텔에 들어가고 금 먹여 키운 금쌀 일반 쌀 4배 값에도 히트나이트 뭐 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실제 보도 자료예요 이게. 신세계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판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좀 프리미엄 농산물 하시려면요,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못한 프리미엄이 있어요. 왜냐면 현대나 이런 데서 아예 좀 그 해서 일부에서만 판매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런 매장들 있잖아요. 서울의 SSG 매장 이런 것들 가보면요, 제가 추천드려요. 왜냐면 저기 창업 아이템 발굴할 때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선진사례 발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무슨 짓을 하냐면 일본을 가거나 유럽을 가요. 이걸 계속 봐야 돼요. 여러분은요, 서울만 갔다 오셔도요 도움이 돼요. 이거는 뭐 현실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서울에서도요, 서울 전체로 퍼지기 전에 일부 약간 핫플레이스에서 먼저 되거든요. 청담동이라든지 성수동이라든지 그런데 관찰하셔도 도움이 돼요.
이거 확실합니다. 예. 그 레드망고 아세요? 고개 끄덕이시는 분은 약간 이 중에서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왜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있었거든요. 예. 레드망고라고 해서 그 레드망고는 어떤 방식이냐면 요거트 아이스크림인데 토핑을 하는 방식의 요거트 아이스크림이었죠. 예.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미 베스킨라빈스가 되게 잘 나갈 때였어요. 근데 이 창업자분이 청담동을 갔더니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팔리고 있더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외국에 있을 때 먹어본 기억이 있다 보니까 이거 되게 괜찮았어. 그리고 건강해. 그러니까 베스킨라빈스는 약간 건강에 대한 우려가 살짝 있잖아요. 뭐 그 형형색색 그 다양한 컬러는 출신이 어디이며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맛들은 어디서 나왔으며 약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앞으로 건강이란 트렌드가 강화되면은 팔릴 거다라는 추정을 하고요. 그걸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먹는 방식이 토핑하는 방식과 이런 거 사용하다 보니까 1층 카페를 사용하면은 그 어떻게 되냐면 임대료를 부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레드망고가 어떻게 되냐면 입구는 1층에 있는데 실제 매장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 2층에 있었어요. 왜냐면 면적을 크게 썼거든요, 걔네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친구들하고 많이 가고 그랬죠. 예, 그런 방식들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그것도 대부분 뭐예요? 예, 트렌디한 것들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기회 되시면 서울이나 아니면 대구나 대구 같은 경우 요식업에 되게 핫플레스잖아요, 그렇죠? 대구 출신의 그 서가인쿠, 뭐 호식이 두마치킨도 대구 출신이죠. 예, 그런 브랜드들이 많기 때문에 예, 또 좀 관찰을 해보시면 좋겠다. 예, 마찬가지로 이런 사실 저는 상상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금먹인다는 게 상상 못할 것 같은데 예, 이런 데 있는 유통 채널들에 가보시면은 그런 거 참고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관찰을 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요 되게 뻔한 아이템들을 제가 마지막에는 좀 많이 말씀드렸죠.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생태교육에 대한 시장은 커지고 있어요. 근데 경쟁자들은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차별화할까 고민해야지. 이거 남들 다 하는 거니까 안 해 이렇게 고민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이분들이 어떻게 차별화했는지 예, 기존의 강자들은 어떻게 이기고 있는지 이것들을 조사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하나의 브랜드를 컨설팅 한다라고 하면요 그 업계에 있는 웬만큼 잘 나가는 애들은 다 이렇게 조사해요. 예. 여러분 동네에 요게 저기 뭐야 만약에 여기 미리미 동구에 여러분 자리가 하나 났어요. 여기서 카페 하셔야 돼요. 이 일대에 있는 카페들은 다 돌아다니셔야 돼요. 가격은 얼마인지, 그 집은 커피 맛이 어떤 차이성이 있는지, 그 집은 특이한 메뉴가 뭐가 있는지, 대표 상품은 뭔지. 그러니까 대표 상품하고요 제일 잘 팔리는 상품하고 다를 수 있어요. 커피숍에 가면요 무조건 아메리카노가 제일 잘 팔려요. 하지만 대표 상품은 다른 거 쓰잖아요. 무슨 뭐 플랫 화이트를 만들던지 아니면 저희 카페 같은 경우는 뭐 토피넛 뭐 이런 걸 만들던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조사하시고 그게 카페 이미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카페 인테리어는 어떻게 돼 있는지, 뭐 영업은 언제 몇 시부터 언제까지 하는지, 가보니까 손님들은 어디에 앉아 있고, 뭐 얼마나 앉아 있는지, 그리고 언제 언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지 다 조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작업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은 이게 한 해도에 장사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민들을 다 하시고. 저희가 이거 다 드렸으니까 딴 데 가서 이제 조사해보세요. 얘네는 뭐고 예, 조사해보시고 제가 오늘 시트 여러분 설명드렸죠? 자기 거 일단 1차로라도 다음 주에 작성해서 저랑 같이 한번 보시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희망토론대는 이렇게 좀 보시면 뭐 좀 재밌게 교재도 만들고 예, 이렇게 하고 있는 뭐 이렇게 밑거름 이렇게 좀 특이하게 깔끔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유기농과 농업체험 이런 것들이 트렌드가 굉장히 늘어나겠지만요 사실 현대인들은 되게 이렇게 흙묻히고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깔끔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해서 예,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게 얘네입니다. 소일 에듀케이터라고 하는 게 얘네 정체성입니다. 언니네 텃밭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여기가 보니까 토종 제철 먹거리 안심 먹거리 뭐 이런 식의 사회적 기업이고요. 이렇게 제철 꾸러미 만들고 있는 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나름 잘 하고 있고요. 제철 꾸러미는 설명 좀 잘 안 드릴게요. 워낙 많이 했다가 실패했죠. 지금 제철 꾸러미 드시고 계신 분 있으세요? 이게 저희도 시도해봤는데 항상 버리더라고요. 시금치가 썩어나가는 걸 보는 어떤 죄책감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네,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고객 걷어 계신 분은 한번 해봤던 분인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나름 성공한 모델들이 뭐 흑살림이라든지 이런 데서 성공한 모델들은 그래도 그나마 좀 오래 먹는 애들 가지고 예를 들면 감자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했던 팀들은 좀 나름 성공했던 모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어요. 놀이 뚝딱 꾸러미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꾸러미가요 나쁜 모델은 아니거든요. 아까 그 나왔는데 서브스크립션 모델들이 되게 오래 안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꾸러미 방식이 나쁜 게 아니라요. 저희가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걸 못 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요. 서울에 그 중앙대 아세요? 흑석동 그 중앙대에 가면요. 남성시장이라고 있는데요. 그 남성시장의 상인들이 뭘 만드냐면요. MT 꾸러미를 만들어요. 그럼요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MT 갈 때 전화를 해서요. 저희 30명이고요. 언제 가고요. 그 뭐뭐뭐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뭐 그날 잘 나가는 야채 뭐 해가지고요. 돼지고기 해가지고 이제 꾸러미 만들어줘요. 근데 그거는요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항상 배달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모델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모델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얘가 실패한 거는요 서브스크립션이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꾸러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기존에 한동안 이슈됐던 것들을 여러분 관심 가시는 아이템들이 있을 텐데 아까 들어보니까 이게 그래서 망한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를 적당하게 주는 방식들이 필요하다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뭐 협동조합이나 이런 방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 기획하고 공동 생산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농업은 저희가 봤을 때는 혁신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도시계획에서는 이런 형식을 뭐라 그러냐면요. 커뮤니티 서포티드 어그리컬처라 그래서 이런 방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밀양의 시골에 그러니까 농사 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를 후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요.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계약 재배를 미리 해주거나 미리 좀 사주거나 아니면은 이런 아이템도 있죠. 과수원에 가는데 이런 거 있었어요. 배를 1년 동안 분양받는 거예요. 배나무를 분양받는데 예를 들면 그 배에서 가을에 풀리 생산을 하면은 한 10만원, 20만원 수박을 얻는다. 그러면 중간 정도, 한 10만원 정도 해서 사주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내가 1년에 한두 번 방문도 하고, 가을 되면 수확해가지고 내가 배를 사먹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계약재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좀 더 문화적으로 이걸 접근하면요, 풀리더라고요. 처음에는요, 한 번 하고서는요, 가을에 한 번 가야 되잖아요. 귀찮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은 좀 더 나이스한 모델들이 나와요. 더 이걸 문화적으로 해석해서 뭐 1년에 2번 방문하지 않으면 가을에 농산물 안 주고 막 이런 거 이런 아이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요즘에 뭐 팜파티라든지 이런 아이템들 시도하는 데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세대의 고민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아래 세대는 여러분보다 더 로컬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이런 소비들이 계속 벌어질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토종 먹거리 지킴이 공동체라는 게 얘네 컨셉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다른 자료인데요. 양양에 서핑 유명하잖아요, 지금. 요 서핑 하는 데인데요. 서프랩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 창업을 했다. 그리고 준비를 되게 오래 했다. 뭐 최소 1년 동안 사업을 준비했다. 그리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이런 준비를 많이 했다.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오늘 아침에 보고서 그냥 급하게 추가했는데 나중에 제가 드린 자료니까 읽어보시고요. 요거는 저희 교육받은 분이에요. 색다른 면이라는 가게고요. 성수동 맛집이시고 이분 자체가 이제 파워 블로거시고 한데 여기 보시면은 되게 대단한 메뉴는 아닌데요. 베이컨이에요. 국수에 베이컨이 들어간 건데 베이컨 자체를 좀 두툼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툼한 베이컨이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올릴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서 베이컨 국수야 예를 들면 근데 그게 좀 일반적인 베이컨보다 좀 두툼하니까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리더라고요. 되게 단순하죠. 제가 아까 100만원짜리 스테이크 얘기했죠. 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올릴만한 게 뭔지가 되게 중요하고 물론 본질적으로는 이 집 맛있어요. 제가 오시면 대접한다는 말은 못하겠다. 인원이 적지 않아서 오시면 위치는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평양쌀국수라든지 이런 걸 하시고 이게 특이하게 이제 색다른 면이란 면을 했고요. 이분은 가지고 계신 컨셉이 있었어요. 스타일리시 누들이에요. 좀 스타일리시한 누들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제가 디테일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거 사진을 가져왔어요. 여기 보시면요, 식당인데요. 여기 이제 여름에 그 국수 먹으면은 좀 덥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선풍기를 자리에 갖다 놓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머리끈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국수 드시러 가면요, 머리 내려오잖아요. 이게 또 동의 못하는 남자분들이 또 상당 부분 이게 예, 여자분들 상대로 장사하시면 안 되는 분들 좀 있는데, 예, 여기 머리끈이에요. 그래서 머리끈을 갖다 놓으니까요, 여자분들이 그거에 되게 감동하는 거예요. 예, 예, 이런 디테일들이 국수 먹을 때 필요한 거. 자, 여기 피플로우라고, 이분도 저희 교육 받으신 분인데요. 이게 단골 그 매장에 이제 저기예요. 연예인들이 많이 오는 데예요. 근데 헬스장 하면 제가 헬스장 사례를 지금 한 두세 가지 보여드릴 텐데, 트레이닝 센터죠. 이렇게 트레이닝 센터의 차별점은 뭐냐면요, 대부분의 기존의 차별성은요, 가서 살 빼는 거야, 몸 만드는 거였어요. 그쵸? 근데 이분은요, 되게 중요한 정책적인 변화를 가져와요. 내 몸을 정비하는 곳이야라는 거예요. 내 몸 정비소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제가 아까 찜질방 질문했죠. 찜질방 되게 많은데 본질적인 차별성을 가져오지 않으면 투자를 엄청 많이 하거나, 아니면 내가 내 몸이 죽도록 일할 생각으로 싸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예, 이게 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살을 빼는 게 아니라 내 몸의 밸런스를 잡고, 그래서 이분 뭐라 하시면요, 이렇게 걸으라 그러세요. 이렇게 걸으면요, 어디가 잘못된 거 해가지고 좀 그거 잡아주는 거 해주고, 그러니까 내 몸을 정비하는 게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분하고 코칭할 때 뭐라고 했냐면, 그 가게 오픈할 때 기념품 나눠줄 거를, 그 저기 있잖아요, 스패너를 1kg짜리 만들어가지고, 왜냐면 몸을 정비해야 되니까 그런 거 하시라고 했었어요. 실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름 되게 잘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연예인들이 고맙다고 계속 뭐 사인도 하고 가시고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이한빈 대표님이십니다. 여기는 저희 교육을 받으셨고요. 그 이분이 전에 하시던 사업 아이템도 저희가 컨설팅에, 그 사업 아이템은 지금 엄청 잘 되고 있는데, 그 학원인데요. 학원 하시던 분이에요. 학원 할 때 아이들을 관리하는 되게 독특한 방식이 있었어요. 그 학원 어딘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진짜 잘 나가요. 정말 저희가 컨설팅하고선 5배 이상 성장하는 학원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사람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해요. 보세요. 좀 전에 아이템은 뭐였죠? 운동은 살 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을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개념을 얘기했죠. 근데 얘기는, 야, 솔직히 말해 이거야. 그러니까 사실 헬스장이요, 본격적으로 살 빼는 곳이라고 말하는 데가 많이 없었어요. 생각해보면. 왜냐면 다 은근슬쩍, 아, 이게 건강한 몸을 만들,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살 빼는 게 목적인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예 대놓고 살 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살 빼면 바디 프로필 찍어주거든요. 실제로 찍어주는데, 목표한 살을 빼잖아요, 돈을 돌려줘요. 제가 이 아이템을 저한테 얘기했을 때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고객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이 반대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분 되게 대단한 분이에요. 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요,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요, 고객이 살을 1kg 빼잖아요. 쌀 1kg을 기부해요. 네, 되게 문화적으로. 그리고 이 장면을 제가 왜 가져왔냐면, 그 부평인가에서 하시거든요. 부천인가 하시는데, 그 여러분이 있어요. 이렇게 저희 아까 매장이 되게 여러 개 있어요. 직영 매장이에요. 다 5개인가 이렇게 직영 매장인데, 직영 매장 간 체육대회 열려요, 가끔씩. 그러니까 왜냐면 살을 빼는 공동체 문화인 거야. 우리가 같이 모여 살을 빼는 약간 그런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날 모여가지고 누가 더 잘하나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살 뺀 거 측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아내 되는 분도 되게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분인데, 그분이 체중 감량 관련된 그 음식과 이런 것들을 하는 걸 해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다 뭐 숨기지 마, 우리 다 까놓고 얘기하면 결국엔 살 빼려고 온 거잖아요. 살 제대로 빼드릴게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컨셉을 제시하는 게 창업에 있어서는 명확한 거예요. 하나만 더 보여드려 볼까요? 이거는 해외 사례, 해외 건 우리 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쵸? 남자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게 이 밀양이 있나? 제가 올 때 검색해 본 것 같은데, 이거는 뭐냐면요, 이 헬스장은 특이하게 남성과 거울과 화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자분들이 되게 이거 위험한 발언인데, 네, 제 의견이 아니라 여성분들의 의견을 들은 바에 의하면, 여성분들이 헬스장 갈 때 걱정되는 게 뭐냐면,
남자분들의 시선이 걱정되기 때문에 복장도 엄청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화장을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땀이 나는데 화장이 두껍게 돼 있어가지고 답답하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이 고개 끄덕이시는 거 보면 틀린 말 아닌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없는 거예요. 남자가 없으니까. 아까 제가 헬스장에서 그 본질을 빼니까, 불필요한 걸 빼니까 오히려 여자들한테 좋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자분들이 조금 더 운동에 대한 지구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더 재미있게 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운동 기구들이 이렇게 둘러가 있죠. 둘러가 있다 보니까 여자들이 커브스는 재미있게 살 빼는 여성 전용 운동. 예. 그래서 30분 동안 이게 돌아다니세요. 이렇게 예를 들면 그 동시에 여러 명이 앉아 있어가지고요. 자, 한 타임 하면 이렇게 몇 개 하고요. 한 바퀴 돌아요. 이렇게. 한 바퀴가 아니라 한 칸씩 옮겨요. 그리고 또 한 타임 하고 또 한 바퀴 옮기고. 그 저희 와이프가 그 출산하고선 2달 다녔는데요. 제가 되게 약간 본질적으로 약간 웃긴 사실을 발견한 게, 뭐 여기 할머니들도 오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분들이. 그래서 어머님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재밌잖아요. 재밌는데 한 번 더, 한 번 더 해서 딱 하니까 라면을 주더래요. 그 내가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야, 얘 본업과 약간 틀린 얘기를 한다. 네, 근데 그래도 재밌어요. 여기 인바디도 하고요. 그 체형 분석도 하고 30분 순환 운동하고 이제 그렇게 가는 게 얘네 분석 이렇게 흘러가는 방식입니다. 자, 세 가지 얘기를 제가 정확하게 드렸죠. 다 본업은 헬스장이고 솔직히 까놓고 보면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살 빼는 거 아니야. 건강하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몸에 잘못된 것을 고쳐가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쪽은요, 야 됐어. 살 빼러 왔지? 살 빼자. 이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여자분들이 기존에 헬스장에 가면서 느꼈던 불편함들이나 고민들이나 이거를 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거를 제거해 준 상태에서 업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요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없어져요. 보세요. 여성으로 한정 지으면요 그 남자분들이 되게 쓸데없이 하는 운동기구도 몇 개 있거든요. 이렇게 약간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안 갖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타겟을 명확히 하면요 비즈니스가 되게 심플해져야 돼요. 내 몸 정비소는요 몸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내용을 할 필요 없이 오시면 몸에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걸 어떻게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배우더라고요. 그 걷기 운동 뭐 이런 거 배우시고 그 걷기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그 몸을 개선할 수 있는지 여러분 걸어보시면 다 문제 있을걸요. 걷는 거에. 예, 그런 거를 개선해 주는 걸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공부할 거 준비할 거 이게 다 한 방향인 거예요.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브랜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있어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그 브랜드 휠 아까 보여드렸죠. 그 핵심 가치를 가지고 그거 중심으로 전략을 짜시는 게 브랜드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짜시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필로 여러분 꾹꾹 눌러서서 다음 주에 초안이라도 적어 오시고 그걸 가지고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템들을 더 발견하셔서 남은 페이지를 채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중국 분들이 술을 진짜 많이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청년들이 모이면은 그냥 술 먹는 게 일상이니까 좀 청년들을 좀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게 무슨 교회를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좀 술 좀 안 먹고 카페 같은 데를 좀 와서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청년들의 삶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게 이분의 꿈이었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몇 년 전 얘기긴 한데 지금 더 심하죠. 고용 불안이 엄청나고요. 그리고 술 문화가 너무 과도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되게 저도 비즈니스를 하러 중국 갔었는데 여기는 첫 만남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담배를 이렇게 드셔가지고요. 이렇게 던지세요. 이렇게. 그래서 담배가 권력이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나중에 책 읽어보세요. 저기 누구지? 조동래 씨가 쓴 책 읽어보시면 담배가 그런 내용, 이 권력이 없으면 못 사는 담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시면서 담배 한 대 피시라고 막.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문화들이 사실 중국 사회에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어떤 고민을 했냐면, 그러니까 모든 모이면 술 먹는 거 아니면 해결이 안 되더래요. 훈춘이라는 곳인데, 훈춘은 중국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 한반도 지도 보시면은 호랑이 발톱 혹은 토끼기 끝에 머리에 바로 위에 있는 데가 방천, 그러니까 훈춘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가장 동쪽인데 5km만 더 가면은 동해가 나오는데 동해를 못 가고 있는 고개예요. 그래서 거기에 완전 중국의 변방 지역인데 거기가 애들이 기업가 어떤 문화가 너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고치고 싶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러다가 한국에서 오신 분이 대구 출신의 창업가가 거기서 카페를 차린 걸 보고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서 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술 마실 바에는 커피를 마셔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서 카페도 일을 하고 지금 사업 아이템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좀 건전한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또 청년들의 삶의 변화를 꿈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고요. 조성족 청년들을 이제 뭐 이렇게 이분은 교회 다니신 분이어서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근데 종교를 전달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이분의 목적은 그냥 애들이 그냥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술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가 본질이었어요. 그래서 훈춘은 여기입니다. 이게 이제 훈춘이 여기이고요. 연길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변, 그 연변이 이만큼인데 그 중에서 연길이 가장 수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의 비즈니스는 이제 지금 엄청나죠. 지금 중국이 커피 시장에 있어서는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만큼 마시면 전 세계 커피가 난리 나지 않겠어요. 네. 네. 그런 거다라는 게 지금 중국의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스타벅스나 뭐 랑이나 포스타 85도씨 85도씨는 제가 알기로는 대만 쪽 브랜드로 알고 있고요. 뭐 샹다오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커피, 그러니까 사실 중국은 차 문화가 좀 더 발달해 있어가지고 커피를 많이 안 마시긴 하는데 최근에 엄청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커피에 대한 다양성이나 퀄리티에 대한 니즈가 증가한다라는 걸 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발견한 거예요. 제가 기존에 있는 애들이 잘하고 있는 걸 발견한 이유는 뭐냐면요. 얘들이 왜 성장했는지 보니까 어떤 잘 나가는 브랜드들이 뭐로 잘 나가는지를 본다면 그게 요즘 트렌드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밀양이 어느 식당이 잘 나가는데 그럼 그 식당이 왜 잘 나가는지 왜 잘 팔리는지를 발견한다면 그런 것들이 성공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런 고민을 했고요. 요 당시 한류가 너무 잘 나갈 때라서 한류 문화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 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가격대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낮은 가격대들은 훈춘에 있는 기존 카페들은 대부분 낮은 가격대이고 그 홀리데가 이름이 되게 이상하지만 이게 카페예요. 홀리데를 비롯한 중국 카페 브랜드들이 중가를 가지고 있고요. 한국에서 간 브랜드 핸즈커피라고 해서 지금 그 대구에 있는 대구 본사죠. 그리고 러시아 카페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만 해도 이미 4,000원대에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핸즈커피 우리나라 4,000원대 판매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 가격대를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얼마에 팔까? 얼마에 파는 게 합리적일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 이 가격대면 어떤 사람들이 올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메뉴 개발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열정과 정직과 소통과 배움이라고 하는 가치 요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카페인데 배움이라는 게 되게 어색하죠. 이 친구 전략이에요. 근데 뭐냐면요. 구직 정보나 자아 개발 관련된 것들이 그러니까 중국의 훈춘에 있는 시골에서는 시골까지는 아닌데 거기는 하여튼 아마 죄송하지만 밀양보다 2배 정도 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중국 기준에는 되게 시골이거든요. 중국에는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 동네에는 이런 정보를 얻을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이런 정보가 있는 곳이라면 무조건 커피 마시러 올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히 든 거예요. 이 친구한테. 그래서 이런 가치를 넣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밀양에서 하면서 배움을 넣었을 때 안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먹힐 만한 가치를 뭔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은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국이 짝퉁이 워낙 많아요. 제가 갔더니요. 우리나라 브랜드 중에서 훈춘에 정식으로 매장 낸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한국 정품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게 뭐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 되게 판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정직한 거를 진짜 정직하다고 말을 하지? 야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요. 아까 60개가 치킨이 우리 건강하게 튀겨요라는 얘기를 어떻게 정직하게 하지? 아니 정직하게 해도 어떻게 사람들이 믿어주지?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60마리라고 하는 컨셉도 만들고요. 그리고 기름을 교체하는 방식도 언론을 통해 노출을 하고요. 그런 걸 일부러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해서 했던 게 뭐냐면 중국에서 과일티가 짝퉁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 친구의 고민은 뭐냐면요. 아 그러면 이게 진짜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과일을 실제로 써서 껍질을 깎은 거를 일부러 밖에다가 보여놓자. 이렇게 예를 들면은 투명한 쓰레기통에다가 가게 앞에 투명한 쓰레기통을 놓고 일부러 껍질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오며 가면서 아 여기 과일을 쓰고 있구나, 실제 쓰고 있구나 느끼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 키워드들이 진짜 고민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요, 겹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빠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전략이 빠지지 않게 이 4개를 완성도 높게 구성하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사례를 들어드리긴 했지만 그 사례가 아마 저희가 아까 석봉 토스트가 있고 제가 가상으로 쓴 것도 있고 하나 더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것도 지금 자료화 있을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창업은 브랜딩이나 책에도 사례가 한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이런 브랜드 휠을 좀 여러분의 아이템들을 어떻게 보여줄 건지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고민은 이거였죠. 대학생, 청년 대상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 청년 대학생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이제 중국은 일선 도시가 있어요. 상해, 북경, 성도 이게 몇 개 있어요.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일선 도시 제일 큰 도시를 말하는데 일선 도시에서 놀다 온 애들은요 같은 중국인데요. 일선 도시는 선진국이고요. 그 훈추는요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되게 어디 진짜 깡총 같은 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 치면 유학물 먹은 애들, 유학 갔다 온 애들한테는 이런 게 먹히겠다. 코스트코 아세요? 대구에 제일 가까운 데가 대구인가요? 코스트코 같은 경우가 미국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좀 이거를 소구하기 위해서, 물론 미국 물건이긴 하지만 애초에 미국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걸 소구하기 위한 전략들을 많이 펼쳤어요 처음에. 그게 이제 이 친구가 갖고 있던 고민이고요. 요거를 그려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거 템플릿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요, 자 보세요. 경쟁자들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밀양에서 내가 이 동네에서 카페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동네 카페 몇 개 있나요? 여기에 지금 저희 보이는 데도 있고 이게 뭐 해화강도 있고 몇 개 있죠? 아 이 동네 안 사시네요. 요 근방에 몇 개 카페가 있거든요. 그 카페들을 조사한 다음에요 중요한 걸 나눠보는 거예요. 전문성은 뭐의 전문성이죠? 커피에 대한 전문성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의 추정으로는 자기가 커피를 좀 배웠으니까 그 지역 카페보다는 잘할 거다. 그리고 베이커리 카페는 빵 만드는 게 중심이니까 얘네보다 나을 거야. 근데 핸즈커피보다 못할 거야. 이렇게 점수를 주고 가격은 높은 게 아니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 지역 카페는 엄청 싸게 파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격은 내가 도저히 못 이기겠다 판단한 거예요. 그냥 이길 필요가 없죠. 두 번째, 서비스. 서비스는 내가 뭐 중간 정도를 하겠다, 뭐 아니면 더 잘하겠다 이렇게 고민한 거고, 다양성은 메뉴의 다양성이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메뉴의 다양성이 되게 중요해요. 인구가 많다 보니까 메뉴의 다양성을 가져가고, 환경은 뭐냐면 좋은 공간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그거 외에 기존의 커피 시장에서 경쟁으로 생각하는 맛이 좋아야 하고 공간이 좋아야 하고 인테리어가 좋아야 하는 거 말고 나는 커뮤니티라는 걸 가지고 승부하겠다라는 게 이 친구의 전략인 거예요. 그 친구의 고민을 눈으로 보인 거예요. 요거 템플릿 드릴게요. 이거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까 혹시 만약에 저희가 STP 맵이라고 해서 4분면 그린 거 있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 방식으로 하세요. 이건 좀 쉽지 않아요? 뭐 마음이 좀 어려우신가요? 약간 요 방식으로 하세요. 그래서 내가 누구랑 경쟁할 건데 걔보다는 뭘 잘해야 되겠다. 근데 객관적이어야 돼요. 예를 들면요, 남들한테 물어봤더니 야, 이 정도 인테리어면 이게 해화강보다 괜찮을 것 같아? 남들한테 물어보세요. 이 정도면. 그걸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요, 이 친구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동네를 조사해 보니까 그 중국의 전통차들은 되게 많은데 허브티를 제대로 파는 데가 없더라 해서 허브티 라인을 넣었어요. 근데 이건 어떤 결정이냐면요,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요, 저 수제 과일티는요, 이 친구가 자기가 한국에서 엄청 잘 배웠어요. 그래서 이건 애초에 승부로 갖고 간 거예요. 근데 그 허브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데 어떤 고민했냐면, 허브티는 내가 에너지가 덜 들어가대요. 그냥 갖다 팔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따져야 돼요. 저희가 내일 캐시플로우 다음에 그릴 때 뭘 따질 거냐면요, 허브티를 가져오는데 너무 비용이 비싸.
그러면요 파는 족족 손해예요. 무슨 얘기냐면 손님이 하나 왔어요. 예를 들면 손님이 하나 왔는데 그냥 아메리카노를 팔면 가격을 말해야 되나? 그죠? 3,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파는데 원가가 500원이에요. 그 정도 해요, 여러분. 네, 500원이거든요. 그럼 3,000원을 버는데요. 남의 허브티를 갖다가 팔면 원가가 1,000원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런 의사결정이 필요한 게 뭐냐면 이 허브티 때문에 고객이 플러스 된다면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올 고객이 커피를 안 마시고 허브티를 마시게 된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해 가세요? 예, 이거를 전문 용어로 카니발리즘이라 그래서 예, 서로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전문가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고민이고. 자, 수제청은요 손 엄청 들어요. 이 친구가 제가 소개해줘가지고 어느 카페를 인수했었는데 하루 종일 바빠요. 죽겠더라고요, 이 친구. 제가 보니까 경쟁 포인트를 뭘로 가져갔냐면 수제청을 가져가니까요. 과일 맨날 사다가 맨날 씻고 닦고 뭐 얘 또 뭐 특이하게 만든다고 뭐 우리는 그냥 과일 껍질째 까르잖아요. 얘는 껍질 다 깐 다음에요 속껍질도 까고요. 그 다음에 그냥 막 잘라서 넣는 수제 과일청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아 이거 하지 마시라고 막 그랬는데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경쟁력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커피 손님이 아니라 이거를 팔면 다른 집에 갈 손님이 우리 집으로 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 모든 수고와 에너지와 열정과 그 기쁨이 되겠죠. 하지만 아까 허브티 뭐였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 커피랑 원가는 비슷하겠다. 잘 생각해 보세요. 커피보다 훨씬 편해요. 커피는 갈아야죠. 뭐 해야 되는데 원가가 같다면 이게 훨씬 나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는 고민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사진 갖다 놓은 게 아니고요. 다 계산해 본 거예요. 그런 거를. 예, 그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디저트는 그 오타가 있네요. 드라마 같은 데서 이게 한국을 경험했으니까 드라마 같은 데서 이슈가 됐던 그러니까 우리 지금 헐리우드 배우가 먹는 뭐 디저트다라고 하면 우리 뭐 먹어보고 싶지 않아요? 예, 두 번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은 먹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져가자는 게 얘네 이슈였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민이 뭐냐면요. 이걸 했을 때 커피가 판매가 안 되거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고민 안 하고 결정했어요. 나머지도 식사 대용도. 네. 자, 이것도 식사 대용과 디저트도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판매되는 시점과 시기와 수익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은 당연히 했습니다. 네. 제가 이거 한 장 갖고도 1시간 더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면 다 고민했거든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로 이긴다고 그랬어요? 커뮤니티와 교육적인 걸로 이긴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외국어 교육, 한류 관련 컨텐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이 아무래도 아직까지 한류가 그 당시에 4, 5년 전 얘기거든요. 이렇게 빨리 들어가긴 하는데 약간 이렇게 턱턱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 친구가 빨리 가져와서 좀 컨텐츠를 빨리 풀면 한국 애들,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겠다라는 게 얘네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취업 정보. 여기가 2선 도시, 그러니까 4선 도시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을 여기서 안 돼요. 무조건 딴 데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앉아 있으면 취업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아빠들이 다 이제 뭐 장춘, 뭐 우리 흔히 들어보셨죠? 뭐 길림, 뭐 이런 데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얘네가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게 얘네 목표였고 기술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접목시키는 게 얘네가 하고 싶었던 이 친구가 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떻게 했죠? 그 음료 라인이죠. 음료 라인. 음료 라인은 가격대는 비슷한데 반반 나눈 거예요. 과일 라인과 커피 베이스와 과일 베이스로 나눈 거예요. 아까 허브티는 되게 서브여서 그냥 이렇게 무시한 거고요. 커피 베이스와 과일 베이스로 나눈 거예요. 그 아래서 가격대가 결정된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요거 보시면 그냥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디저트류 먹거리인데 먹거리 중에서도 약간 비율을 절로 옮긴 거 뭐예요? 왜 옮겼냐면 디저트류보다는 식사 대용의 비율이 높을 거다라는 게 이상호의 고민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잘못된 게 뭐냐면 식사 대용이면 가격대를 좀 더 높였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비슷한 가격대로 전략을 짰어요. 그래서 수익성이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고민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겠다, 대학생, 젊은 친구, 구직자 대상으로 뭐 취업 상담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거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고민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하고 이걸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게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퀄리티면 중국에서 먹힐 것 같대요. 그래서 막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막 올린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서 이거 얼마 드셨어요? 막 이거 물어보기도 하고 인터넷 조사도 해보고 해서 고민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이렇게 할 거예요. 보세요.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음료 15잔, 디저트 20개, 식사 대용이 15개 판매고, 그러니까 이제 판매가가 이거예요. 15, 그러니까 위안이구나. 얘네가 저기 중국 돈이니까 15위안이고, 1판매량이 음료는 하루에 100잔, 그 디저트는 하루에 25개, 식사 대용은 30개 팔린다고 고민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달 동안 장사 며칠 할 거예요? 라고 집어넣으니까 월 판매 금액이 나왔죠. 그리고 그러면 이게 월 목표 매출이에요. 63,000 곱하기 지금 170원 뭐 얼마일까요? 하여튼 뭐 그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할 때 같이 설정하는 게 뭐냐면 이거에 따른 재료비를 설정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재료비를 제가 드리는 엑셀 시트에서 여러분이 재료비를 넣으시면요, 뭐 4위안, 8위안, 7위안 넣으시면 원가가 나오고요. 그 원가가 도대체 몇 %인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거의 36%는 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보증금, 권리금, 교육비, 인테리어 비용, 설비 이런 거 다 집어넣으면은 이런 게 나오는 형태로 됩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 보실 거예요. 영은 나중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나중에 어떤 걸 보실 거냐면요, 숫자가 이거 하루에 100잔 팔 수 있을까를 우리가 같이 평가해 줄 거예요. 100잔 팔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기 당장 여기 이 자리에서 카페 하시면? 어려워요. 제가 한 잔은 팔아 드릴게요, 여러분. 넣어 보시는 거예요. 이거 객관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저거 줄이잖아요. 이 그래프가 되게 슬프게도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자, 고민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 동네 유동인구로 하루 100잔 어려워. 현실적으로 잡자. 그럼 하루에 70잔 잡았어요. 70잔 잡았을 때 그래프가 내려와요. 그러면 눈물을 감고 눈물을 머금고 장사를 안 하거나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다 같이 고민해 봅시다. 보세요. 여러분 카페를 창업하기로 결정하고 내가 커피를 얼마에 사올지, 가게를 얼마에 인수할지, 임대료가 얼마가 나올지, 세금이 얼마 들지, 월세, 전기세 다 고민해서 넣은 거예요. 그리고 난 직원을 1명을 쓸지 2명을 쓸지까지 다 고민한 거예요. 그 고민을 하고 나서 가격을 정했더니 가격까지 정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거는 해피하게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요, 분기거든요. 9분기하고 지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3억을 들여서 가게를 인수했는데 그 2년하고 좀 반 정도 지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만하죠. 왜냐면 보통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가게가 보통 4, 5년 정도가 이제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받잖아요. 그 전에 회복이 돼야 돼요, 무조건. 그게 안 된다고 하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재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그래프가 갔다가요, 다시 어떻게 돼요? 뚝 떨어지죠. 인테리어 해야 되니까. 그럼 뚝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어도요, 이렇게 가다가요,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거거든요. 뚝 떨어지는 걸 어떻게 보여드릴 거냐면 이렇게 가다가 인테리어 투자를 하면은 저희가 처음에 막 한 5천만 원 인테리어였다. 나중에 인테리어를 5천만 원 또 하진 않아요. 얘를 살짝 고친다고 1,000만 원만 하겠다. 가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똑 떨어질 거예요. 근데 똑 떨어져도 어떻게 돼요? 플러스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저희가 설정을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 자기 월급은, 그러니까 생활비 정도 할 수 있는 월급은 가져가는 한에서 설정하게끔 해드릴 거예요. 그걸 가지고 했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끔 하려면 어떻게 했는지까지 고민해드릴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보세요. 아까 제가 음료량이 100잔이 목표였잖아요. 그쵸? 100잔이 목표였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같이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야, 100잔 힘들어. 야, 100잔이면 어떻게 자, 여기를 가게라고 생각하고 해봅시다. 지금 저희가 앉아 계신 분들이 한 20명 되거든요. 20명 자리 의자예요. 20명인데 저희가 하루에 몇 잔을 팔 수 있을까요? 의자가 20개 자리인데. 보통 어떻게 계산하냐면 식당 같은 경우는요, 잘 될 때 점심에 2회 정도 생각해요. 그러면 20명이면 40명이죠. 40명이 아메리카노를 마셔요. 네. 그러면 40잔밖에 안 나오잖아. 되게 슬프다. 어떡하죠?
40잔. 자, 큰맘 먹고 저녁에도 1회전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60잔. 예. 이런 가설이죠. 60잔 넣어요. 아, 이거 큰일 났는데 60잔이면 되게 안 될 것 같아요. 60잔이면요. 아마 분명히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하는 족족 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결정은 뭘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 대답을 꼭 들으면서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60잔을 갖고 했더니 장사가 안 되는 게 밝혀졌어. 아, 이 정도 임대료에 60잔만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될까요? 다른 사이드 메뉴를 한 개 넣어? 중요한 답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디저트류가 되게 매력적이게 만드는 거예요. 매력적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 표현이죠. 누가 매력적인지 모르지만 이 디저트류에 힘을 줘서 디저트류가 같이 팔리는 비율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량적으로 내가 무조건 달성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걸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디저트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 몇 개 이상은 팔리게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숫자를 넣은 다음에 그래프를 다시 보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이렇게 내려가는 애가 약간 이렇게 내려가. 네. 자, 그러면 다음에 뭐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쵸. 자, 홍보를 해야 돼요. 그러면요, 홍보를 해야 돼요. 홍보를 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 올라가겠죠. 그러면요, 홍보를 하면요, 홍보 비용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가설을 세워야 돼요. 예를 들면 한 달에 홍보 비용을 50만 원을 넣었더니 이게 60이 아니라 70까지 갈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걸 넣어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변하는 거 보는 거죠. 보고선 야, 이거 갖고 안 되겠다. 목표를 더 잡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디저트류를 더 많이 판다고 했지만, 먹을 것 더 많이 판다고 했지만, 먹을 거를 넘치게 팔 수는 없어요. 왜냐면 카페는 정체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먹을 거랑 상충되지 않는데 판매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카페에서 뭐 팔아요? 뭐 텀블러 팔기도 하고, 커피 마시고 집에 가는 길에 더치커피 사가라 그러고, 그쵸? 걔는요, 팔리면 무조건 플러스예요. 왜냐면 대체가 돼서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다가 라인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기념품. 예. 근데 팔리는 거 팔아야 되겠지만,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몇 개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또 조금 나아지겠죠. 예. 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요,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정할 때 이렇게 할 거거든요. 직원이 몇 시간 일하고 이런 거 설정할 거거든요. 아, 알바를 안 주고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다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타깝게도 그 최저임금 올라가면서 저희 회사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 딱 낮 시간에 몇 시간만 계셨거든요, 원래. 요즘 자주 보이세요. 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그려보고 하자는 거예요. 아, 이 정도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저 전략을 펼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요, 공간에 힘을 줘야 되겠다. 그럼 뭐예요? 인테리어 비용을 늘리는 거죠. 늘리고 대신에 뭐래요? 네, 일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인 수준에서 조금씩 이걸 넣고 빼고 하면서, 아, 이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그게 예측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예측이 아니에요. 사실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창업교육하는 분들이 이걸 예측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요, 꿈꾸는 거예요. 네. 근데 합리적인 꿈을 꾸는 거예요. 네, 그 작업을 하는 거라서 여러분이 그 가능하면은 여러분 아이템에 해당하는 이런 비용들 있죠. 보증금, 권리금, 교육비, 인테리어 비용, 뭐 이런 것들 조사를 해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저는 목표가 5평 정도에 할 거예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같이 봐줄 수 있죠. 5평이면 인테리어 비용 한 1,000만 원이면 되겠네요. 뭐 잡아주는 거죠. 1,000만 원이면 되겠네요 하고서, 그러면 또 그 커피 하실 거면은 커피 뭐 얼마고 뭐 얼마고 뭐 이렇게 고민을 해드리겠죠. 제가 옛날에는 이거를 남의 얘기 갖고 다 했는데요, 제가 한 4, 5년 정도 카페 운영하는 걸 관여하다 보니까 제가 디테일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그 컨설팅에서 카페 적자나는 거 계속 메꿔봤거든요.
이게 되게 리얼해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거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뭘 했냐면요. 겨울에 카페는 장사가 진짜 안 돼요. 여러분이 아마 지금 창업하려고 지금 시기에 창업하려고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장사 될 때 돌아다니시는 거고요. 겨울에 가잖아요. 진짜 처참해 눈물이 나요. 하루에 손님 한 명 받고 막 이래요. 그러면요 저희가 고민을 했죠. 계란빵을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매니저를 설득을 했어요. 계란빵을 팔자. 그래서 계란빵 기계가 어딨어요 저희가. 그래서 와플팬에다가 와플팬이 아니라 그 머핀 틀에다가 그 종이컵 넣고 거기다가 계란빵 이렇게 핫케이크 해가지고 뭐 베이컨이랑 넣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선 밖에다가 제가 빵 사진 찍어가지고 계란빵 그냥 써놨거든요. 되게 유치하게. 갑자기 지나가는 여자분들이 계란빵 15개 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매니저가 막 짜증내면서 그래도 팔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봐야 돼요. 근데 그게 되게 현상이에요. 지금 사실 청년 사업들이 전국의 청년 몰들이 되게 이런 거 안 가르쳐주고 창업시키거든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청년의 열정을 빼먹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가 센터 분들하고 저희도 계속 고민을 같이 하면서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실패하더라도 알고 실패하고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 저희가 한다고 무조건 잘 되진 않겠지만 이게 전국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한테 도전 기회들 잘 되는 사례들이 막 나오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내려가는 것도 보고 올라가는 것도 보고 되게 기분 좋거든요. 이거 나중에 한 200 하고서 이렇게 그래프 보세요. 그럼 막 이렇게 약간 막 흐뭇해요. 막 돈도 안 들어왔는데 네. 그런 경험들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생각이었습니다. 요거까지 하고요. 아침에 배달 주스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네. 이게 3평 정도 되는 규모인데 네. 클렌저 주스부터 시작해서 네. 뭐 해독 주스, 건강 주스까지 다 네. 생각해가지고 그걸 하면서 사이드로 이제 브런치 메뉴까지 해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3평이라는 게 근데 배달 주스인데 매장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배달만 하기 위해서 3평 가게 그러면, 공간이 3평밖에 그러면 뭐 이렇게 1층이나 이런 데 필요 없이 그냥 어디 이렇게 매장을 어떤 데 내시고 싶으신 지금 거예요? 여기 바로 앞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가까워요. 네. 6m도 안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오전에는 그러니까 테이크아웃 위주로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전에는 배달 서비스를 이용해서 네. 이제 각 가정에다가 이제 정기 배송도 하는 거죠. 네네. 주스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그 외에 이제 브런치 메뉴들 그러니까 존별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개를. 그러니까 초기에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배달 시스템을 자체로 구축을 안 하실 거면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뭐 배달하시는 업체랑 할 거면 건당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해 제가 보세요. 하려고요. 네. 그러면은 아까 마켓컬리 누가 뭐 수도권만 된다 그랬죠? 네. 그거 넣으면은 이제 존을 설정하셔야 되죠. 네. 그러니까 초기의 존인데 그러면 그 존 안에 시작을 해서 예, 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들어가면 사이트 들어가시면요. 어디예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고 사이트 들어가시면요. 저기가 있어요. 상권분석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배달을 할 수 있겠다 싶은 정도의 범위를 한번 찍어보세요. 이렇게 범위를 찍어보시고 그 안에 직장인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네.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물론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공공에서 제공한 데이터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몇 퍼센트는 먹겠다 뭐 이런 감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좀 중요한 의사결정인 것 같네요. 예. 네. 그래서 그 이제 가게 얻은 거는 20평 정도가 되거든요. 20평이요? 네. 가게 자체는. 네. 근데 굳이 여기에 가게에서 이만한 큰 평수의 가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남는 부분에서는 공간이 원래 그 교습소 같은 거 하던 공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방이 참 아담하게 잘 꾸며져 있어요, 복층으로. 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숙박, 여기에는 왜 다른 데 가면은 해운대나 뭐 송정이나 이런 데를 가든 다른 지역에 가면은 강 주변에 왜 뷰를 보면서도 숙박업도 참 많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네네. 여기 요 강 바로 밑에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를 이제 그 남는 공간을 단독 펜션 비슷하게 하루를 머물러 갈 수 있는 공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만들어서 거기를 이제 기부하는 형태로 그 수익금을
기부를 어디다 하실 거예요? 지혜야. 지하계층 이제 지하계층이나 이런 애들 돕는 뭐 이런 쪽으로 네네. 해갖고 그런 취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그럼 매장은 자체는 조그맣게 운영하시고. 네, 작게요. 굳이 크게는 필요할 것 같지는 네네. 않아서 왜냐면 그래도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면적을 작게 쓰면 이슈는 그거겠네요. 그 매장 손님 못 받는 네네네. 그게 이슈일 것 같고 그냥 계산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제 수익은 오전에 이렇게 배달하는 걸로 나는 것 같고. 네네. 근데 제 생각인데 주스가 물론 좀 몇 개 사례들이 있어요. 약간 해독 주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희 팀 같이 약간 르타리 설명드렸던 밀싹 주스라든지 이런 건 괜찮은 사례들이 있긴 있는데 정기 배송 비율이 사실 좀 줄어드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기 배송이라는 게 사실 지금 코로나라서 가능성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있긴 있는데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사실 비슷한 사례를 많이 시도했던 사람이 많아서 약간 좀 이슈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스라는 것 자체가 엄청 차별성 있게 지금 딱 마침 그 페이지인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페이지인데 네. 그 이게 뭐냐면은 이 컨셉이 그러니까 이게 해독 주스면 진짜 얼마만큼 좋은지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미지 소구되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과일이 그렇게 다른 거랑 비해서 차별성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핑거푸드나 이제 컵과일 같은 것도 해가지고 뭐 기간에 나.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늘어나면요. 보세요. 아침에 과일 쓰셔가지고 씻어가지고 주스 만드시죠. 네네네. 핑거푸드 만드시죠. 네. 이제 핑거푸드 만들려면 그래도 이만큼 사야 되는데 재고 생기고 이렇게 이러면은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메뉴를 늘리거나 할 때 되게 신중하셔야 돼요. 다른 분도 마찬가지로 메뉴를 늘리거나 할 때 다 전략이 짜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백종원 씨가 이런 고민을 하셨거든요. 순대를 파시다가 오늘 순대가 안 팔리면은 다음 날은 순대를 튀김을 팔고 그러면 순대 튀김 안 팔고 뭐 딴 거 쓰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음식 장사들이 재고 관리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은 그때 되게 많이 망하는 이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예를 들면은 과일 중심이면은 과일을 사오는 거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시면은 과일 갖고 과일 주스가 나오고 과일 도시락 네. 그다음 뭐, 청도 그러니까- 하고 과일 네. 청도 하고 이런 네, 식으로. 그런 식의 그러니까 그런 식의 흐름도를 만들어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 좀 더 고민해 보시고 그 한번 임대료나 이거 나중에 이렇게 넣어 보세요. 그리고 직접 배달한다라는 게 사실 논리적으로는 그 몸이 버틸까? 이제 하다가 잘 되면은 뭐 이제 써야죠. 그렇죠. 그러면 테스트하는 기간에 어떻게 테스트를 하는가에 대한 전략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은 뭐냐면요. 제가 보기엔 지금 완결 모델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은 내가 배달도 내가 해보고 직접 만들어가지고 해보다가 판매가 잘 되면 배달앱을 뽑으면 되고 하다가 좀 뭐 매장이 잘 되면 매장을 좀 넓히거나 이렇게 하면 되고 기존에 네. 이제 과일청 장사를 했었어요. 네. 했는데 잘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 사업을 하려는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이유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건강을 하도 많이 이슈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건강식을 많이 찾는데 밀양에는 아직까지 그런 게 많이 없고 요즘 이제 샐러드나 이런 네. 바들이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쪽으로 조금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이나 네네. 이런 데서 지금 샐러드라든지 네. 그러니까 딱 샐러드가 아니라도 그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 이렇게 좀 애매한 샐러드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제가 싫어해서 그런데 샐러드도 아니고 밥도 아닌 애매한 애들이 있는데 여자들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유 제품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중에서 지금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정도의 주스는 상당히 요즘에 직접 해먹는 분도 많고 맞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걸 또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예약 주문을 받아서 네. 이렇게 당일 아침에 배달을 해드리면 수요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한테 네. 네. 약속도 받으세요. 내가 창업하면 먹어야 돼. 네. 이거는 좀 검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그 베이스가 어떻게 확장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과일 주스 하나 갖고는
그 안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 혼자 만드는 양, 아침에 만드는 양 갖고 이게 하루 풀리 장사하는 거랑 다른 형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게 내 업을 유지할 만큼 되는지 고민이 필요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확장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잘 되면 다음에 뭐 할 건지. 되게 고민이 많으신 게 창업하실 때 되게 실패하시는 두 번째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이템이 어쨌든 아이템 하나가 성공하는데 두 번째 아이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브랜드도요 옛날에는 되게 잘 짜준 브랜드가 잘 팔렸거든요. 예를 들면 화장품 같은 경우도 화장품에 무슨 라인부터 다 해가지고 다 구조였다면 요즘에는 뭐 무슨 마약 스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제품을 브랜딩해요. 그게 잘 되면 그 다음 단계 고민을 하거든요. 네. 닥터자르트 아세요? 네. 걔 처음에 뭐로 떴죠? 화장을 아시나? 비비크림으로 떴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요즘에 그 추구하는 게 하나의 제품 자체를 되게 브랜딩하는 거. 저도 그래서 저희가 양식 보면은 대표 상품의 이름을 쓰세요라고 돼 있죠. 그게 왜 그렇게 돼 있냐면 그 상품 자체 하나에 대해서 그 상품 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고민은 그 주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브랜딩하는 게 필요하다인 것 같고 네, 고민 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뭐 자기 아이템을 질문하셔도 좋고. 저는 올해 기농 3년 차고요. 이제 4월 달에 이제 농업회사 법인을 지금 설립을 아니면 자기 아이템을 그냥 소개해 주실 분. 주 작목은 이제 초피 특용 작물이자 임산물인 초피를 지금 일본으로 수출하고 국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 이제 어머니 때부터 이제 그걸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시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농업회사 법인화 시켜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밀양시의 산업화로 키우기 위해서 지금 이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우리가 알고 있는 추어탕집이나 또 밀양 횟집, 횟집이나 이런, 정확히 뭐예요? 그러니까 제피라고 하면 이제 제피? 네. 제피라고 하면 아시더라고요. 네, 근데 네. 표준어는 초피고 네. 이제 이게 이제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 달라서 네네. 이제 산초라고도 이제 초피라고도 부르는데 네. 정식 명칭은 초피고요. 초피가 정식 명칭인가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명칭 정리를 지금 제가 이제 밀양에 와서 정리를 해가지고 밀양시에 이제 수출 유망 품목 6대 품목 안에 이제 초피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수요는 많지만 원료 공급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무를 지금 식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밀양 시내 안에 그 나무를 최소한 한 3년 안에 한 5만 주 정도를 공급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네. 5만 주를 공급해서 이제 그거를 지역 특화 품목으로 이제 만들고 싶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 해 생산되는 품목이 한 100톤에서 한 150톤 정도 되면은 저희가 일본 수출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에서는 지금 기업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기업에서요? 이제 한국콜마라든지 메코스큐어메드라든지 지금 기업들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콜마면은 저긴가요? 화장품 원료로 들어가나요? 그게? 이제 화장품 원료도 있지만 네. 건강기능식품으로 지금 지금 네네. 얘기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지금 네. 그 수요량을 못 맞추고 있는 상태라서 그렇구나. 그 현재 상황은 거의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이 먹는데 그러면은 수출하는 애랑 국내 유통하는 게 어떻게 다르죠? 좀 생산지가 다른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지금 밀양에서 생산하시는 게 좀 더 퀄리티가 좋아서 주로 일본으로 많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양에서 생산하는 양은 극히 적고요. 네네. 보통 이제 다른 네. 이제 경남 하동 지역이나 전라도 지역이나 경북 지역이나 이런 데서 보통 이제 수매를 바탕으로 많이 해서 갖고 오고 있고요. 네네. 현재 수준은 저희가 제가 이제 2019년도 왔는데 2019년도에 오다 받은 물량이 약 한 60톤 가까이 되는데 실제로 나간 거는 거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료가 없어서 지금 거의 못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같은 경우도 코로나 같은 상황이었지만 근데 수출 물량은 2019년도 대비 좀 줄었지만 그래도 지금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게 좀 우려되는 상황은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나중에 결국 주 거래처가 일본이다 보니까 리스크가 이게 있죠. 가격이 높아버리면은 물량을 언제든지 줄여버리면 네.
이게 가격 폭락화가 또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저는 이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밀양 지역 내에 많이 심을 수 있는 농가들을 많이 확보하고 네네. 공급을 하는 게 목표고, 어, 이제 그거를 나무라는 건 어차피 열매가 맺히기까지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그러니까 안정화시켜서 다른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다 밀양으로 좀 와서 이 제품들을 좀 판매할 수 있는 그 그 작업이면은- 길을 만들고 싶거든요. 네네. 약간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밀양에서 나오는 생산품에 대한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성 마늘이 실제로 좀 더 다른 마늘보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품질이 좋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생산 과정이나 이런 거에서. 그래서 그거는 연구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 지금 당장 답을 할 수는 없겠지만 고민이 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원자재의 유통 다변화를 지금부터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 설득해서 이렇게 같이 가자라고 하셔야 되는 상황, 예를 들면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면은 고민이 더 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게 나중에 일본에 안 팔리더라도 그러니까 미리 준비할 수는 없지만 고민은 좀 열어놓으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식의 생각하는지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대부분 사실 이런 식으로 농산물 가격이 널뛰기에 더 힘들어하시는 케이스는 극복하는 성공 사례들 중에 상당수는 이제 원물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를 가공품을 생산하는 네, 케이스인데, 맞습니다. 가공품을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를 좀 미리 고민하시면 좋겠다. 그 저희가 이제 1차 가공에서 보통 일본으로 나가고, 네, 근데 제가 나중에 그 물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면은 네. 주요 타켓이 저는 일본보다는 중국으로 지금 갈 생각입니다. 중국에도 초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일본 업체에서도 네. 그거를 자국 회사에서도 생산하고 사용하지만 그것도 재가공을 해가지고 다른 유럽이나 미국이나 중국 쪽으로 이제 판로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서 만든 한국에 생산한 거, 혹은 정말 밀양이라면 밀양에서 생산한 게 다른 데에 비해서 어떤 가치가 더 있는지를 좀 더 이렇게 연구를 좀, 예를 들면 농업 쪽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랑 좀 그런 작업을 더 하시면 제가 보기엔 내부적으로도 확신이 생겨서 되게 탄력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좀 브랜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K 멜론이라든지 이런 사례처럼, 뭐 일본의 유바리 멜론처럼, 이게 사실은 이제 과일류가 보통 브랜딩을 많이 하지만 그런 방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는 어쨌든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조직적인 형태들이라든지 오너십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좀 있으면, 예를 들면 브랜드를 같이 만들자든지, 아니면 밀양시에 설득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이걸 할 테니까 공동 브랜드 좀 만들어 달라든지, 그런 작업들을 같이 좀 고민을 하시면 훨씬 더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고수는 제가 알기로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먹을 수 없는 사람이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산초나 제피 같은 경우는 익숙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약간 문화로 이렇게 좀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서 판매량을 늘릴 수 있겠다. 그리고 이거를 가공식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미리 고민하시고, 다른 데 비해서 생산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그런 품질 관리 방법들,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놓으시면은 공공에다 요청을 해서 청년 사업이나 뭐 농가 사업 이런 걸 좀 따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예, 브랜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공동 브랜드 사례를 좀 찾아보세요. 그 선키스트하고 제스프리라든지, 그리고 의성군의 의성진, 예, 이런 사례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쿠엔즈 버킷이라는 참기름 만드는 데요. 동네 참기름 만드는 데인데, 참기름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어떤 이미지냐면요, 우리가 막 전통이고 뭐 할머니가 만들었고 막 이런 거 막 방앗간 이미지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요, 기름은요 가장 좋은 방식은 콜드 프레스예요. 여러분 살림 안 하시지? 거의 그 올리브유를 사러 가시면요, 그냥 올리브유하고요 콜드 프레스가 붙어있는 올리브는 거의 2배 차이가 나요. 예. 그래서 이게 엄청난, 이게 가공에 대한 게 되게 차이가 나는데 실제 소비자는 잘 몰라요. 그리고 몇몇 의학 박사들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절염의 원인의 대부분은 식용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름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쿠엔즈 버킷이 뭐냐면요, 옛날의 패러다임은 뭐냐면, 옛날 사람들이 이 생산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그때는 패러다임이 뭐였냐면,
기름이 싼 애는 대량으로 만든 애들이고 저가고 중국산을 쓰고 비싸면은 좀 뭐 어디 좀 유기농 하는 애들이고 뭐 누구 이름 붙고 뭐 김혜숙 참기름 뭐 이렇게 이런 애들이고 친환경이고 원자재가 유기농이고 국산이고 지금도 약간 그런 패러다임 가지고 계시죠. 근데요 이 패러다임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시장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산은 우리가 시장이 아니고 이 시장 안에서 좀 건강한 애를 파는 시장 안에서의 우리 고민은 뭐냐면 다시 한번 나눠본 거예요. 시장을 다 쪼갤 수가 있거든요. 다시 이게 쪼갠 거예요. 요 범위 안에서 다시 보자면 어떤 기름, 어떤 애들은 재료만 얘기를 하고요. 어떤 애들은 재료 플러스 가공 방식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 가지는 더 참기름이 아까 뭐라고 했죠? 되게 전통적인 이미지, 할머니가 만들고 이런 이미지 소구한다고 그랬죠. 그런 애들이 있고요. 요즘 나온 애들은 마치 올리브유인 것처럼 막 되게 좀 모던하고 이거 보세요. 여기 포장 잘 안 보이시나요? 예, 인쇄돼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마치 올리브유 포장처럼 되게 세련되고 그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예, 다르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사한 애들은 쿠엔즈 버킷은 이런 사례예요. 원료와 가공까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 시장 안에서의 변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기본적인 패러다임 안에서 다 여기 있는 거니까 무슨 참을성이 대단하게 있어요. 원료 좋은 원료를 쓰고 포장 예쁘게 하고 그러면 나는 이런 고민하죠. 난 포장 더 예쁘게 할 거야. 이거 안 된다니까요. 난 더 맛있게 할 거야.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제가 창업하는 교육을 하면서 해드리고 싶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맛집은 어떻게 만들어요? 맛있게 만들면 되죠. 이거는 진짜 창업하면서 할 얘기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 맛있는 거 중에서도 뭐를 더 원하는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건강한 참기름을 원하는 거는 맞잖아요. 그쵸? 얘는 가격 경쟁을 해야 되고 대기업이 할 일이고 이 안에서 우리의 고민은 원료를 더 얘기할 건지 가공 방식을 얘기할 건지를 나눠볼 수 있겠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흐름을 봤더니 나온 결론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분이 제시한 게 뒤에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요겁니다. 홀 오일. 그러니까 그냥 좋은 오일이 아니라 오가닉 오일이 아니라 홀리스틱한.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다 좋은 오일. 이분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소통도 많이 하고 이렇게 이분도 약간 뭐 문자 보내고 막 그런 거 했었고요. 건강한 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 기름이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태우는 방식이나 이렇게 익히는 방식을 잘못 쓰면 발암물질이 생성이 된대요. 되게 위험한 발언이다.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예, 생성이 안 되는 방식을 사용하고 좋은 참기름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이 참기름 짜고 남은 이렇게 찍기 있죠. 그거 갖고 이제 비건 쿠키 만들고 뭐 이런 것도 하시고 예,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렇게 밖에서 보이게끔 하고 막 우리 저기 참기름 짜러 가보셨어요? 저 어릴 때 엄마랑 가면은 막 정체불명의 어디서 오시는 거야? 분명 기계가 없는데 이렇게 짜오시고 막 이러거든요. 예,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다 보이게 하고 최적화 뭐였죠? 생산 방식을 굉장히 최적화하자. 예, 그래서 냉압착식 콜드 프레스 방식의 생기름 추출 방식을 사용하고 원적외선으로 이거를 균을 없애고 당일 물량 소진하는 거예요. 기름은요 만들고 그 순간부터 산화가 일어나면서 뭐가 돼요? 안 좋아지잖아요. 그쵸? 제가 아까 그 서브스크립션 모델 설명할 때 화장품 사례 설명드렸죠? 화장품은요 이게 되게 유통기한이 길 수가 없는 애인데 태생적으로 유통기한 되게 길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되게 좋은 재료로 만들면 유통기한 짧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브스크립션 모델 배달하는 모델을 썼을 때 이게 먹히는 거예요. 얘도 좋은 거니까 당일 생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게 이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아이템을 정확히 정리해 내려오시고 나 뭐 팔 거다, 어디서 팔 거다 이게 정의 내려오시고 요거 그 시장 안에서 핵심같이 지금 주스가 된다 안 된다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어떤 주스를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 건데 라는 것들이 같이 고민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해오시면 좋겠다 이거 같습니다. 이거 두 개는 아마 인쇄돼 있죠, 그렇죠? 예, 참고하셔서 최소한 그 워크시트에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 우리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전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고요. 상품 가치는 대표 상품에 대한 거. 그래서 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 중간에 모르겠으면은 단톡방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아마 혼자 모르는 게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번에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첫날인데 그래도 빡빡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좀 편안할 거예요. 특강 하시는 분 두 분 오셔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보다는 말도 느리게 하실 거고 여유 있게 아마 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 3시간, 4시간짜리를 막 2시간에 막 줄이고 그래가지고 되게 급하게 했는데 예, 부족한 거는 제가 온라인으로 답을 하면서 보강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사실 좀 어렵네요. 이렇게 표정 보면 제가 대부분 아는데 이렇게 입술이 가려져 있다 보니까 말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하시고요. 질문도 더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해오셔야지 훨씬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으니까 예, 과제를 꼭 해오시고 모르는 걸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안내를 해드릴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먼저 오늘 열강해주신 저희 정우용 수석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1차시 수업 괜찮으셨습니까? 네. 이제 시작이니까 지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주간 옆에 수석님이 바쁘시긴 하겠지만 많이 괴롭혀가지고 저희가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좀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